꿈에서 되게 많은 걸 얻기도 하는 것 같아요. 내가 무의식 중에 이런 걸 걱정하고 있구나. 맞아요. 내가 이런 걸 두려워하고 있구나. 혹은 내가 이걸 바라는구나. 어쩔 때는 영감을 얻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저는 이게 굉장히 신비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꿈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이야기들 좋아하기도 하는데 이런 얘기로 제일 유명한 얘기는 사실은 폴 맥카트니 얘기예요. 워낙 유명한 얘기예요. 폴 맥카트니가 어느 날 이제 1963년도 이 정도쯤에 이제 꿈을 꾼 거죠.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너무 멋진 멜로디를 들은 거예요. 그래서 나왔는데 꿈을 깼는데 꿈이 멜로디가 너무 아름답고 생생해서 잠에서 깼는데도 불구하고 멜로디가 흥얼 그대로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노래를 옛날에 어디서 들은 노래구나. 유명한 노래겠지라고 했는데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들 만나거나 멤버 만날 때마다 그 음악을 불러줘요. 우와. 불러주는데 너 이 노래 들어봤지? 하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아니 처음 듣는데? 계속 한동안 물어보고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노래가 없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럼 내가 꿈에서 작곡했단 말이야? 그 노래가 예스터데이예요. 그래서 그 예스터데이라는 영화도 나왔잖아요. 그렇죠. 이 모티브를 가지고 거기서도 비슷한 장면이 나오는데 Oh, I believe in yesterday. When did you write that? I didn't write it. Paul McCartney wrote it. The Beatles. 폴 맥카트니 이런 경우 많아요. 레디비도 그렇거든요. 레디비를 작곡할 때 이제 그때가 비틀스가 해산 직전이고 비틀스 멤버들끼리 사이가 너무 안 좋고 또 약간 약물 중독 같은 게 있어가지고 폴 맥카트니가 몸도 안 좋았어요.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 몇 년 전에 돌아가셨고 또 꿈을 꾸고 있는데 혼돈한 가운데 꿈속에서 어머니가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레디비라고 말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래서 꿈을 깼어요. 깬 다음에 어머니. 그래서 거기서 마더 메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게 성모 마리아가 아니고 엄마 메리예요. When I find myself in times of trouble, Mother Mary comes. 그게 정말 전혀 존재하지 않던 멜로디가 떠올랐다기보다는 계속 평소에 그렇죠. 그러던 그 비슷한 멜로디나 뭐 박자나 이런 거를 그렇죠. 많이 생각을 했겠죠. 그게 이제 영화 트와일라이트 원작 소설이 있잖아요. 그 소설가도 꿈속에서 벌판이 있는데 굉장히 환한 꽃밭 같은 풀밭 같은 데다가 뱀파이어랑 소녀가 같이 이렇게 다 환담하고 있는 굉장히 아름다운 풍경을 봤대요. 그래서 쓴 소설이 트와일라이트거든요.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를 생각해 보면 트와일라이트를 쓴 작가가 예스터데이를 작곡하지는 않거든요. 꿈에서. 그렇죠. 폴 맥카트니가 트와일라이트 소설을 쓰지는 않거든요. 갑자기. 평상시에 생각을 계속 하다가 보면 꿈속에서 그게 그대로 되고 과학에서도 그런 사례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본인이 이 해결을 했을 수 있는데 인지를 못한 거예요. 예를 들어 이제 어떤 화학자가 그 벤젠고리 모양을 만들려고 하는데 어떻게도 이 모양이 안정적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꿈에서 이제 뱀이 꼬리를 계속 따라가는 그 모양을 보고 벤젠고리 모양을 만들어내고 그게 이제 지금의 딱 그 모양으로 만들어졌죠. 그게 케쿨레라는 화학자인데 어떻게 화합을 결합을 해도 구조를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케쿨레 입장에서. 19세기니까. 근데 이 사람이 꿈을 꾸게 되는데 너무 신기하게도 꿈속에서 탄소 원자 6개랑 수소 원자 6개가 이렇게 고리 같은 형상, 이렇게 뱀처럼 이렇게 흐물흐물 다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 뱀이 고개를 돌려서 머리로 자기 꼬리를 문 거예요. 그러니까 원형이 이렇게 생겨버리잖아요. 그걸 신화학에서는 이제 오로보로스라고 하는데 자기 꼬리를 물고 돌아가는 뱀. 오로보로스 형상이 딱 되는 순간 꿈속에서 이거다라고 생각하게 되고 깨고 나서 벤젠의 그 육각형 고리를 하거든요. 근데 그 동료학자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한 이후로 인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꿈이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어요. 이럴 정도로 어떻게 생각하면 과학자는 과학자 방식대로, 그렇죠. 폴 맥카트니는 폴 맥카대로, 작가는 작가대로 다 꿈속에서 이런 엄청난 창의적인 일을 한다니까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형사님들이 계속 그 범인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그렇죠. 형사님들 사이에서는 네가 정말 간절히 원하면 꿈에 나올 거라고 그걸 믿으세요. 근데 그게 정말로 미신처럼 뭐 꿈에서 누군가가 이렇게 전지전능한 사람이 알려줬다기보다는 그렇죠. 하도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그게 조합이 되면서 실마리가 꿈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작년인가 나왔던 달리랜드 보셨어요? 봤습니다. 뭐 살바도르 달리의 이야기인데 그 달리의 가까운 곳에서 달리를 보조했던 조수의 시점으로 만들어진 이야기라서 뭐 달리 안에 있는 내적인 고뇌나 뭐 고민이나 이런 게 담겨 있진 않고 관찰자의 시선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원래 달리라는 사람이 속을 알 수 없는 괴짜고 영원한 수수께끼잖아요. I saw that they were all different. As if
Each one was a new 그래서 version of 정말 무슨 생각으로 저런 삶을 사는 걸까? 대체 왜 저러는 걸까를 끝까지 알지는 못해요. 사실만을 보여주는군요. 하지만 어. 그 사람의 그림도 현실적이지 않았듯이 개인적인 삶 또한 전혀 현실과는 동떨어진 꿈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굉장히 독특한 삶을 살았어요. 특히 아내와의 관계가 이제 아내가 약간 뮤즈이자 삶의 동반자였는데 Monet is a glory. Senor Dali, are you happy tonight to be showing in New York? I'm always happy. And I have here my queen. Voila! 오픈 메리지 같은 그렇죠. 굉장히 개방적이고 오픈 메리지? 네, 서로- 오픈 소스 같은 건가요? 모두가 나눠주고 네. 이렇게 아내도 나눠드리고 이렇게 근데 모두가 공유하고. FM 같은 그런 결혼 생활이 아닌데 그래요? 약간 요즘으로 치면 네. 그 SNS 상에서 매일매일 뭐가 폭로되는 그런 삶 있잖아요. 이슈 메이커? 그러네요. 그런 삶을 했고. 살았어요. 네. 모두가 이제 지켜보고 있고 또 오늘 무슨 짓을 할까? 네, Cause 막 for such 기상천외한 resistance can be 되게 attributed perhaps 뭐 to 파티 the- to 광에다가 dismay with the artist's perennial hijinks. 근데 달리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아시잖아요. 달리 너무 좋아해요, 저. 네, 달리에 솔직히 대해서, 말하면 네. 집에 달리 그림이 있어요. 아니 그게 진품. 아니, 진품. 어떤 거 그린 거예요? 아니에요. 그리고 로켓 배송고 사신 거 아니에요? 쿠팡에서 샀어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싸 이거? 샀죠. 내일 아침에 오네? 근데 안 비싸요. 안 알겠어요. 비싸다고. 네. 예. 아 그래도 잘 사셨네요. 물론 3만 원은 아니에요. 네. 아니 달리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눈빛이 네. 굉장히 그러니까. 정통하게 아시는 느낌이었고 정통한 건 아니지만 좋아합니다. 와. 그래서 이쯤에서 퀴즈. 그 달리가 화가이기도 했지만 뭐 조각가이기도 하고 사진 작가이기도 하고 영화 제작자이기도 했고 네. 다방면의 예술가였잖아요. 혹시 우리가 잘 아는 브랜드 로고 달리가 만든 브랜드 로고 아세요? 아니 몰라요. 그래픽 디자이너이기도 했어요. 정말요? 맞춰보세요. 달리. 내가 아까 마인드맵에 그렸는데 마인드맵에 글씨 안 쓰고 그림으로만 딱 그린 거 하나 있는데 저는 말해줘도 모르는 브랜드일 것 같아요. 아니에요. 사실- 우리 다 아는 브랜드. 아 그래요? 브랜드 네. 거의 모르는데. 저. 1969년에 달리가 딱 1시간 만에 뚝딱 스케치해서 만들었는데 아직까지 사용되고 있어요. 이름이 뭐죠? 주인공 여기 와 이거예요? 추파춥스요? 와. 살바도르 달리가 만든 로고예요. 진짜 처음 알았어요 이거. 이게 약간 동글동글한 구슬 이렇게 위에서 합쳐진 거 구슬 다발을 본 느낌이잖아요. 이렇게 그렸나 봐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정말 타고난 몰랐어요. 네, 디자이너인 거예요, 디자이너. 아까 사슴이 있었어요, 마인드맵에. 그렇죠. 우리는 같은 꿈을 꾼다라는 영화 있습니다. 아. 심지어 헝가리 영화이고요. 헝가리 영화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 같아요. 제목 그럴 너무 수 좋아요. 있죠. 근데 세계적으로도 참 이렇게 평판이 높았던 영화이기도 하고 약간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면 좀 약간 보기 어려운 고어한 장면들도 있긴 한데 모호한 장면이 있어요? 약간 있어요. 근데 그 소를 도사라는 얘기가 조금 초반에 나오거든요. 근데 어쨌건 소 도사라는 그런 공장에서 임원인 남자와 새로 들어온 신입이 여자 사이에서 싹 트는 사랑 얘기예요. 멜러 영화인데요. 멜러인데 두 사람이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어느 날 보니까 두 사람이 매일 밤 같은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도축 장면일 거예요? 도축 장면이 아니고 사슴 장면을 꾸게 되는데 그 영화를 보면 지금 현실은 소를 도살을 해서 팔아야 되는 그런 공장에서 두 사람이 있는데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이 꿈은 항상 눈 가득한 시냇가에서 사슴 두 마리를 꿈꾼단 말이에요. 오, 신기하다. 그러면서 펼쳐지는 두 사람 사이에서의 사랑의 가능성 혹은 사랑의 불가능성을 다루는 또 한편 소개해드린다면 이게 가장 최근에 드림 시나리오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아까 작품하고도 약간 비슷해요. 이게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연했는데 오, 이 남자가 니콜라스 케이지가 극 중에서 이제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사람들의 꿈속에 다 보편적으로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생판 처음 보는 네. 누군지도 모르는 니콜라스 재밌다. 케이지가 누군가의 꿈에 나오는데 나만 꾸는 게 아니고 다 이 사람 꿈을 벌써 꾸고. 재밌어요. 꿈속 셀럽이네요. 근데 꿈속에서 이 사람이 아무것도 행동을 하지 않고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이상하다고 사람들이 깨겠죠? 현실에서 학교에 수업을 들어갔는데 교수님으로 들어와.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순간부터 꿈속에서 어떤 이상한 행동들을 하게 되고 You know, fame can come with some less desirable side effects. You should be prepared for that. What? 그 때문에 자기는 하지도 않은 행동이고 남의 꿈인데도 불구하고 현실에서 타격을 받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우리 뭐 캔슬 컬처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걸 이제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고 있는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입니다. 재밌다. 되게 독특한 재밌어요. 아이디어네요. 네. 그 일본 라면 보면은 네네네. 그 소용돌이 모양 약간 어묵 같은 거. 핑크색. 사발면에도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게 이제 나루토 마키.
네. 나루토 아시죠? 네. 아, 나루토라는 또 대작입니다. 대작 또 만화 애니메이션인데 나루토라는 닌자 주인공인데 이 친구가 상처가 많은 친구입니다. 상처가 많은 이 주인공이 갈등을 해소하는 과정에서 힘들 때마다 라면을 먹습니다. 네, 좀 약간 그 은사 같은 분하고 그 라면집에서 라면을 먹는 게 이제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너무 맛있게 먹어서 좀 라면이 땡기기도 하고. 네. 전 지금 이해가 갔어요. 저희 초등학생 조카가 있는데 네. 남자애가 나루토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근데 걔가 꼭 그 나루토 볼과 나루토 젓가락으로 뭘 먹어요. 그게 그래서 나왔구나. 걔가 맨날 라면을 먹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렇군요. 나루토라는 게 어떤 뜻이 있는 단어예요? 그 일본에 나루토 해협이 있는데 거기 소용돌이가 많아서 아, 물. 네, 그 소용돌이 모양을 나루토라고 하는데 홍보를 하려고 그런 다양한 콘텐츠에 이제 이 나루토 마키가 들어가면서 약간 일본 라면의 어떤 약간 좀 중요한 포인트. 요인처럼 네, 그렇게 돼 있죠. 네. 그렇구나. 지금 현존하는 인류에서 가장 오래된 서사시가 길가메시 서사시거든요. 길가메시 서사시를 영화로 이제 보시려면 이제 이터널스 보시면 마동석 씨가 길가메시로 나와요. 그러니까 그 길가메시를 가지고 이제 심지어는 마블 이야기 속에 슈퍼히어로로 바꾼 건데 길가메시 서사시가 이제 그 쐐기 문자 같은 걸로 되어 있는 지금으로 보면 거의 한 4,000년 전의 그런 기록인데 그 내용이 정말 장대하고 정말 아름답고 엄청나거든요. 길가메시라는 이제 우르크의 어떤 왕이 있었는데 이 왕한테 엔키두라는 최고의 적수이기도 하면서 최고의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둘이 너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하다 보니까 신들의 노여움을 사서 엔키두가 죽거든요. 죽고 나니까 갑자기 아 나도 죽을 수 있는 존재라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또 친구가 죽으니까 슬프잖아요. 그래서 불사를 사여서 길가메시가 여행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나는 과정에서 이제 영생과 관련돼서 뭔가를 해줄 것 같은 우트나 피시팀이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애초에 목적이 영생을 찾으러 간 거잖아요. 그래서 죽는 게 너무 무섭고 영생을 나에게 선물로 달라라고 하니까 그러면 신들을 불러 모아서 그게 가능한지 한번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는데 불러 모으는데 일주일이 걸려. 그동안 네가 잠들지 않고 기다리면 내가 얘기해서 너에게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길가메시가 일주일 동안 안 자려고 하죠. 근데 사람이 어떻게 일주일을 안 자겠어요. 조느라고 결국은 기회를 놓치게 되거든요. 돌아오게 되는데 또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가 바다 밑바닥에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속으로 들어가서 불로초를 마침내 구해내요. 길가메시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집으로 가다 보니까 몸이 여행을 하다 보니까 몸이 더러워진 것 같잖아요. 그래서 어떤 연못 같은 걸 발견해요. 잠깐 씻고 나오자 해서 불로초를 옆에다 두고 연못에 들어가서 목욕을 하고 있는데 뱀이 와서 불로초를 먹죠. 그때부터 뱀이 허물을 벗게 되었다라는 전설이고요. 결국은 불로초를 뱀이 먹었으니까 천신만고 끝에 불로초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영생을 코앞에 두고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뭐 그런 운명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간은 영생을 얻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이미 벌써 뭐 4,000년, 5,000년 전에 그 메소포타미아 지방 사람들이 이런 장대한 이야기를 만든 거죠.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읽은 책에 그 네. 특이점이 온다라는 책, 레이커즈와의. 레이커즈와의. 네. 그거 좀 황당한 얘기긴 하지만 2045년이면 맞아요. 인간이 영생을 맞이할 수 있다. 레이커즈왈이 하고 있는 그 기행에 가까운 행동이 화제가 되기도 했잖아요. 미래학자시잖아요. 네, 미래학자인데 이 사람이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한 70대인 걸로 알고 있고 45년도가 오면 100살이 조금 안 돼요. 근데 본인은 45년도가 되면 2045년이 되면 대략 그쯤 돼서 특이점이 오고 인간은 이제 영원히 살 수 있는 어떻게 생각하면 기계와 생명이 구분이 잘 안 되는 그래서 이분이 하루에 비타민이나 영양제를 250알을 먹거든요. 맞아요. 쓰는 돈이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밥처럼 드시는. 그렇죠. 요즘은 좀 이 알약을 좀 줄였다고 하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많은 돈을 의료비로 사용하고 있는데 모든 신약을 다 테스트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은 이제 생각이 다르고 저보다 당연히 미래에 대한 건 뭐 억만 배의 예측을 잘 하시는 분이겠습니다만 그거 자체가 굉장히 저는 이렇게 비극적으로 보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영생을 못하는 이유가 우리 세포가 이제 분열하는 한계치가 정해져 있어요. 네, 헤이플릭 한계라 그러는데 세포 하나가 60번까지밖에 복제가 안 됩니다. 60번. 그러면은 한 번 복사할 때마다 우리가 복사를 한다고 치면은 복사하게 그냥 이렇게 될 때 내가 잡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에 있는 글씨는 안 보일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이렇게 복사 쳤을 때. 그러면 2번, 3번, 4번 복사할 때마다 이제 점점 내가 잡아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잘리니까 또 잡고 잘리고 복사한 걸 계속 복사할 때마다 점점 사라지는 거죠. 이 부분이 텔로미어라는 부분인데 이게 점점 짧아지다 보니까 세포 하나는 60번밖에 분열을 복사를 못 해요. 텔로미어를 이제 이용해서 하는 연구 중에 여기에 이제 우리의 어떤 영생의 실마리가 있구나 했는데 요게 이제 암으로 다 가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네. 아까 텔로미어 누가 적었죠?
제가 줬습니다. 아. 네, 그래갖고 그 텔로미어가 쉽게 말하면 그냥 신발 밑창 같은 거예요. 신다 보면 계속 닳아요. 그럼 이게 다 닳으면 결국은 이 신발이 못 쓰게 되겠죠. 그럼 이 밑창을 갈아주면 영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아이디가 있잖아요. 그걸 하는 애가 이제 랍스타. 네, 랍스타가 이론적으로 영생하거든요. 랍스터? 네, 우리가 먹는 랍스타. 걔네들이 네, 이론적으로 영생하는 생명이에요. 네, 뭐 보통은 노화하면 이제 생식 기능 같은 게 끝나는데 랍스타 경우에는 아무리 노화하고 늙어도 번식 기능이 오히려 왕성해진다고 하죠. 맞아요. 대왕족에도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아마 그래서 말씀하신 그 것처럼 랍스타가 영화로 랍스타를 만든 게 맞습니다. 그래서 만든 더 랍스타라는 거였어요? 영화가 바로 그런 아, 나왜 하필 랍스타인가 했어요. 네, 영화에는 랍스타가 등장하지 않잖아요. 네. Now, have you thought of what animal you'd like to be if you end up alone? Yes, a lobster. A 그 랍스타 같은 경우는 이제 텔로미어를 복구하는 텔로머레이즈라는 효소를 만들어요. 그래서 요걸 토대로 인간의 텔로미어도 복구할 수 있지 않을까 네. 했는데 이게 암하고 막 관련된 그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인간이 영생할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현재까지는 영생한 인간이 없었지만 다음에 태어날 인간이 영생할 수 없으라는 보장은 없다. 네. 그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경험적으로 귀납법으로 추리를 한 거잖아요. 인간은 죽는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엄밀히 말하면은 그렇게 관측을 한 거지 안 죽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다. 저희 어머니가 제 자식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한데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본인 평생 중에 요즘이 가장 행복하다고 얘기하세요. 네. 건강하시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이제 어머니가 굉장히 힘들고 좀 신선한 삶을 사셨는데 노년이 되니까 그런 걱정들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 가지 좀 경제적인 측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런 면에서 저희 어머니의 말버릇이기도 한데 전화를 이렇게 통화를 하고 좋은 나면 습관이다. 난 요즘 너무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통화 끝나면 항상 너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효자가 아니고 저는 굉장히 불효자인데 저한테뿐만 아니라 자식들한테 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 보면서 느끼는 것은 우리는 노인하면 굉장히 그래요. 뒷방에서 부정적인데. 혼자 굉장히 아프고 뭐 힘들고 삶에서 이제 곧 죽을 날만 남았고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지만 아니고요. 노인들만큼 정말 노년이라는 건 천태만상이거든요. 신생아가 다양하겠어요? 노인이 다양하겠어요? 노인이 다양하죠. 노인은 그 경험의 축적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노인하면 생각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이미지들이 있는데 근데 이제 그 오토라는 남자라는 영화가 네, 있어요. 재밌게 봤어요. 아, 보셨군요. 네, 네, 원래는 이제 그 오베라는 남자라는 이제 프레드릭 베크맨의 책이죠. 스웨덴 사람이 쓴 책인데 그 오베를 미국식으로 오토로 이름을 바꾼 거예요. 탐 행크스가 나오는데요. 그 영화의 시작을 보면 이 탐 행크스가 그냥 불만투성인데 마트에 가서 밧줄을 사는 거예요. 밧줄을 샀는데 밧줄을 자기는 5피트만 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집에 천장하고 해가지고 목매 달아서 사실은 세상을 스스로 끊으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목숨을. 그런 상황에서 5피트만 사면 되는데 그 마트는 3피트 단위로 팔아요. 아하. 그러니까 당신은 3피트 단위니까 6피트를 사가야 되는 거예요. 어허. 그러면 잠시 후에 목을 달 거라고 생각까지 한 사람이면 그냥 좀, 사서 가면 네, 되는데. 그거 얼마 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왜 5피트만 필요한데 6피트를 사야 돼 하고 싸우는 거죠. 어허. 그리고 이제 그날이 그 사람이 이제 해직되는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해직도 됐겠다, 뭐 밧줄 준비했겠다. 이 사람은 삶에 대해서 의욕도 없고 사랑하는 아내는 세상을 떠났고 주위의 사람들은 마음에 안 드는 거 투성이고 그러는데 이 남자한테 그 마을에 어떤 또 다른 여자가 오게 되고 자기하고 나이 차이가 한참 나는 그런 이웃이지만 그 이웃과의 어떤 정 속에서 삶에 대한 의욕을 찾는 얘기거든요. 저는 진짜 그 영화 보면서 그 방문에 똑똑하고 두드리는 맞아요. 노크 소리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구나라는 정말로 생각을 그렇습니다. 했거든요. 노인 생각하면 아유 노인들 건강 오르내릴 할 것 같고 제일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언제 가셔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고 내일도 노인 건강은 모른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얘기가 있어요.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 산 사람이 적어도 기록상으로는 그걸 알려면 출생 기록이 정확하게 남아야 되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전근대적인 국가에서는 출생 기록이 정확하게 관리될 리가 없잖아요. 현재 알기로는 제가 알기로는 잔 칼망이라는 여성이에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122살. 그게 역사 기록이에요. 이 할머니가 90년대 말에 이제 122살로 죽었는데 이 할머니에 관한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역설적이면서 재밌는 얘기는 뭔가 하면 네. 이 할머니한테 이제 변호사랑 계약을 맺었는데 이 변호사가 할머니가 어차피 계약을 맺을 당시에도 너무 나이가 많은 할머니니까 일종의 뭐라고 할까 요즘 약간 주택 그 영목이지처럼 당신의 집을 나한테 주는 대가로 내가 매달 얼마만큼의 생활비를 주겠다고 계약을 맺어요.
왜냐하면 이 계약을 맺을 때 이 변호사가 40대였거든요. 할머니는 어차피 이제 세상 오래 안 사실 것 같으니까 할머니는 건강하니까 그래 그렇게 하자라고 그게 계약을 몇 살 해요. 때였을까요? 몇십 년 동안 돈을 줬을까? 30년. 와. 30년을 줬거든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변호사가 77살로 죽어요. 맞아. 먼저 이게 남의 죽음에 대해서 약간 좀 그렇지만 정말 그 할머니는 그때까지도 사셨어요. 야, 그 가장 오래 산 남성이 제가 알기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분이 112세인가? 그렇겠죠, 대충. 네, 남성의 경우 네. 그렇죠, 그렇죠. 이탈리아 사르데니아 분이었어요. 오. 근데 거기가 블루족으로 시골이잖아요, 시골. 유명하더라고요. 블루족. 작년에 갔다 왔어요, 제가. 그래서 유명한 장수 마을인데 거긴 너무 특이한 게 여자보다 남자가 평균 수명이 더 길어요. 남자가 한 5년 더 오래 살아요. 네. 그래서 장수하는 할아버지들이 많아요. 할머니들은요? 할머니들도 다 장수하는데 원래 항상 어딜 가나 여자가 다 여자도 많이 살고. 5, 6년 더 오래 살잖아요. 근데 거기는 남자가 장수하는 마을. 그 이유가 여자들이 살림을 챙기고 생계를 유지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네. 남자분들이 굉장히 낙천적이래요. 아하. 스트레스 없는 삶을 살고 그러면서도 산악지대가 많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등산을 많이 하고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니까 또 운동도 자연스럽게 하게 돼서 남자분들이 수명이 더 길어요. 독특한 특성이 있네요. 네, 신기하죠. 이게 사르데니아 바로 옆에가 이제 시칠리아인데 그 시칠리아에 관하고 또 이탈리아 영화에 관해서 찍었던 이탈리아 출신인 미국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마틴 스콜세지라는 유명한 네네네. 감독 있잖아요. 네. 그 사람 영화에서 옛날에 봤던 건데 거기에 그 시칠리아 섬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흔히 하는 그 말이 있다는 게 뭔가 하면 걱정할 필요 없어. 어차피 안 될 텐데 뭐 이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이 굉장히 비관적인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엄청나게 낙관적인 말이고 그렇네요. 아무르를 추천하고 싶어요. 영화 아무르. 근데 이 영화 아무르는 정말로 우리가 모두 다 피할 수 없는 그 죽음의 문턱으로 그 가는 길이 얼마나 깜깜하고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우리도 다 가야만 하고 우리 부모님도 언젠가는 가게 될 그럼요. 길이잖아요. 네. 근데 그 길을 너무 현실적으로 그 80대 노 부부의 그 집을 공간으로 Qu'est-ce qu'il y a Anne Coucou. C'est moi. Anne. 엄마가 몸이 마비가 되는데 자기를 병원에 입원시키지 말아달라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이제 남편이 수발하고 간호하고 아. 남편도 노인인데 두 분이 간병인을 사시는 썼다가 거예요? 네. 간병인이 또 거칠게 이렇게 아내를 다루니까 간병인도 자르고 본인이 계속 케어를 해요. 그러니까 돌보는 사람도 얼마나 힘든지가 나와요. 어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딸이랑 사위가 와가지고 왜 더 좋은 병원 안 가보고 다른 의사를 만나보지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엄마를 집에다 두냐 하면서 막 잔소리를 해요. Ça veut dire quoi? Pas d'autre possibilité pour qu'on la mette pas à l'hôpital? De toute façon, il ne la garderait pas. Il l'enverrait dans une maison de retraite médicalisée. Ce qu'on fait dans ces maisons, on peut très bien le faire ici. Et puis, elle n'ira pas dans une maison de retraite.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식들은 뭐 그렇게라도 효도를 하고 싶은 마음인데 그게 진정 엄마의 행복을 위하는 거일지는 또 생각해 볼 문제잖아요. 그렇게라도 내가 지금까지 못한 효도를 대신하고 싶은 마음일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가 너만큼이나 나도 엄마를 사랑한다. 우리 방식대로 하게 내버려 둬라. 이제 이렇게 하면서 아, 너무 슬플 것 삶의 같아. 마지막을 둘이 함께 하는데 그 결말은 제가 말을 안 하는 게 좋을 오늘 것 얘기하면 안 같아요. 되죠. 네. 네. 그 아무로 이게 미하엘 하네케가 영화를 그렇게 참 무섭게 잔인하게 만드는데 그 영화는 사실은 잔인하다기 그러니까 내용이 너무 아무르는 사랑이란 사랑이죠. 뜻이잖아요. 네. 근데 되게 서늘하게 공포심을 주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거기에 대입해 보게 되고요. 그래서 근데 영화는 정말 좋은 영화지만 보고 나면 잊혀지지가 않는 그런 굉장히 서늘한 순간이 이게 담겨 있어요. 칸 영화에서 황금 종려상을 수상했죠. 네. 어. 그 남자 주인공으로 나온 배우가 장 루이 트랑트냥이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옛날 그 멜로 영화의 고전 중에 고전인 남과 여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카레이서로 나와서 사랑하는 그 유명한 배우거든요. 근데 그분이 벌써 세월이 그렇게 지나서 할아버지로 나와요. 이 영화를 찍고 한 10년 뒤에 돌아가셨더라고요. 네, 그렇죠. 저는 요즘 약간 그 영화나 뭘 만들기가 쉬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OTT 같은 거 틀면
거의 여행을 소재로 하지 않은 영화를 찾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로케이션이 좀 나와야지 더 볼거리가 더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맘마미아도 그렇죠. 원, 투 다 네. 그리스를 가잖아요. 그리고 007 시리즈 같은 경우도 미션을 수행하러 어딜 가잖아요. 이국적인 장소를. 그래서 다 어딜 가는 내용은 영화마다 다 들어있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어디를 가면 영화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어떤 영화가 우리는 여행을 소재로 다룰 거야 이게 아니라 우리가 뭔가 문을 열고 그 문 밖을 나가는 순간 영화 같은 이야기가 펼쳐지기 때문에 모든 영화가 이런 여행의 요소를 담고 있지 않나. 마음속에서 여행 갈 때 영화 한 편씩 찍는 건데요. 그쵸. 맘마미아 이야기 하셨는데 제가 거기 맘마미아를 찍은 데가 섬이 두 군데예요. 네. 스키아토스라는 섬이 있고 스코펠로스라는 섬이 있는데 마인드맵에 적으셨잖아요. 맞아요. 스키아토스를 적었는데 제가 또 거길 갔다 왔었거든요. 키아토스랑 또 어디라고? 스코펠로스라는 섬인데 바로 붙어 있어요. 섬이 두 개인데요. 가기 위해서는 이제 아테네까지 갔다가 아테네에서 스키아토스를 가고 여기서 사이에서는 페리를 타고 이제 스코펠로스를 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갔을 때 그 두 군데 갔는데 제가 가장 인상이 남았던 건 영화에 남았던 뭐 장소들이 다 갔죠. 근데 그게 아니고요. 제가 아테네에 도착했을 때 우연히 짐이 잘못 도착하고 이러는 바람에 짐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나중에 와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비행기에서 짐 하나도 없고 치약 영화적인 설정이다. 그쵸? 네, 벌써 영화예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는 다 이미 국내선까지 다 끊어놨기 때문에 짐을 하나도 안 가진 채로 항공사에서 나중에 준다고 하고 제가 먼저 아테네를 도착했다가 스키아토스까지 간 거예요. 그야말로 그냥 맨몸으로. 그렇죠. 그래서 페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할 일도 없고 돈도 얼마 없고 있기는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 페리를 기다리는 시간이 한두 시간 걸렸거든요. 시간이 안 맞아서. 스키아토스 해변에 갔는데 작은 섬이라서 관광객도 하나도 없어요. 동양인이 다니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너무 좋다. 근데 이제 해변에 있는 카페에 갔는데 밖이 다 바다가 그대로 보이는 카페고 거기서 이제 돈도 별로 없으니까 카푸치노 같은 걸 한 잔을 시켰죠. 사람은 하나도 없고 카페에서 이렇게 딱 발 이쁘고 바다를 보는 거예요. 근데 빨리 마시면 나가라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커피를 여러 잔 마시는 것도 돈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카드도 잘 안 받고 이런 상황에서 그래서 커피를 천천히 마셨죠. 조금씩. 그러면서 밖에 보고 또 조금씩 하니까 개 한 마리 데리고 남자가 산책하는데 한 7번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넌 계속 마주치. 이런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한 일주일이 흐른 겁니까? 여행지에서만 가능한 상황이잖아요. 정말. 근데 그때 제가 태어나서 처음 어떤 경험을 했는데 그 경험이 뭔가 하면 눈앞에서 계절이 흘러가는 거예요. 눈앞에서 계절이 싹 지나가는 느낌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게 굉장히 환상적인 느낌을 가져서 이것은 사실은 완전히 망회의 소득이잖아요. 생각도 못했던 거고. 그렇죠. 그런데 사실 지구의 공전 때문에 벌어진 과학적인 생각을 버리고 네, 저분은 시적으로 접근하세요. 제가 볼 때 저분은 스키아토스에 갈 자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감흥이 없을 지구의 공전 때문에 벌어진 이게 계절이라는 3개월 이상을 아니 제가 보내야 가을에 마지막 날 도착했거든요. 겨울이 도착하는 그 순간에 딱 가서 그 2시간을 경계. 그런 경험 없어요? 계절이 바뀌었죠. 밤에 자려고 누웠다가 아침에 눈을 뜨고 일어나는데 갑자기 계절의 냄새가 달라진 그런 경험 없으세요? 계절의 냄새는 없습니다. 주로 미생물 냄새입니다. 미생물 냄새야. 그래서 그런 기억에 남는 눈물 나요. 네. 울어. 네. 아 이런 거 좋아하시죠? 많이 우신다. 네. 감동받아가지고 울어요. 그리스는 네. 저도 인생 여행지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많은 섬들을 다 가보진 못했어요. 다는 못 가죠. 보통 가는 데가 뻔하니까 그리스를 가는 영화 굉장히 많아요. 소개해 주세요. 최근 영화 중에는 트립 투 그리스라는 영화 있어요. 이게 트립 투 시리즈인데 네, 맞아요. 여행 시리즈로 어떻게 생각하면 남자 둘이서 가는 비포 시리즈 같은 영화예요. 영화가 모두 4편이 나왔는데 트립 투 잉글랜드, 트립 투 스페인, 트립 투 이탈리아, 그리고 그리스까지. 전부 유럽이네요, 그래도. 네. 이 두 사람이 어떤 코미디나 이런 걸 너무 잘하는 실제 배우가 자기 이름 그대로 나오는 픽션 영화인데 재밌습니다. 저런 영화 찍는 거 너무 좋을 것 같지 않아요?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다니면서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화 찍는 거잖아요. 진짜 요리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빵 투어를 하잖아요, 주로. 부러워. 그 넷플릭스에서 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영화인데요. 그런 거 많이 끝나지 않는 세 번째 데이트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야. 영어로 제목은 The Longest Third Date. 실제로 있었던 일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나오는 그 후티지들도 실제로 이 커플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들인데 하도 촬영한 게 많아서 그걸 엮어서 영화화를 한 거예요. 와. 어떤 내용이냐면
어떤 한 남자랑 여자랑 데이트 어플로 만났어요. 처음 만났는데 그냥 나쁘지 않았어. 근데 다시 만나자고 애프터 신청이 와서 두 번째 또 만나서 뭐 술 한잔 하고 헤어졌어요. 근데 세 번째 만남을 이 남자가 그냥 가볍게 나 코스타리카로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같이 갈래?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이 젊은 남녀가 둘 다 약간 인생에서 여러 가지 뭐 약간 안 좋은 일도 있고 관계에서 어떤 환멸도 느끼고 좀 살아가는데 재정비가 필요한 그런 시기여서 에이 뭐 쉽게 그냥 가자 가벼운 마음으로 쉽게 계산하고 따지지 말고 뭐 큰일이야 나겠어 그 나쁜 사람 같지도 않은데 하면서 여자가 응해요. 그래서 3박 4일로 코스타리카로 갔어요. 그래서 뭐 어디 리조트에서 그냥 뭐 날씨 좋으니까 수영하고 이렇게 노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비행기가 이륙을 못해요. 그래서 돌아가는 날짜가 귀국 날짜가 점점 미뤄지는 거예요. 뒤로. 그러니까 지금 세 번째 만난 남자인데 어쩔 수 없이 시간과 공간을 공유하면서 이 두 사람이 뭐 사랑이 안 삭힐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니에요. 정반대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만약에 너무너무 나랑 안 맞는 사람인데 그렇겠네요. 같은 공간에 발이 묶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이제 쉽게 사랑에 빠지지 않을 거야. 나는 이렇게 누구를 사귀지 않을 거야 하면서 경계심도 되게 높고 서로 그 마음의 벽을 쌓고 있는데 지내보니까 둘이 너무 잘 맞는 거예요. 인연인 거예요. 성향도 잘 맞고 그러면서 천천히 이게 사랑으로 변해가는 과정을 그 사랑의 전형적인 과정이 뒤바뀐 거잖아요. 우린 보통 이제 만나서 밥 먹고 영화 보고 커피 마시면서 서로를 계속 탐색을 하고 나랑 맞나 안 맞나를 여러 저울질을 해본 다음에 뭐 여행도 가고 이렇게 진도를 나가잖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운명적으로 둘이 같이 여행을 가서 거기서 발이 묶였는데 단 한 사람과 1대1로 그렇게 긴 시간을 보내면서 저렇게 잘 지낼 수 있을까. 언론사 인터뷰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게 화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100% 자기 없는 실화예요. 진 폴 게티의 사례를 가지고 영화를 만든 게 있어요. 올더머니라는 영화. 저도 적었어요. 올더머니. 보셨어요? 네, 봤어요. 정말 영화 피도 눈물도 실화잖아요, 없잖아요. 실화. 네. 이 사람이 이제 게티도 20세기의 석유왕 중에 한 명, 석유로 돈을 번 석유 재벌인데 거기 보면 게티의 그 영화 속의 상황이기도 하고 실제 손자가 이 납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달라라고 하는데 손자의 몸값을 협상을 안 해요. 돈이 아까워서. 나중에 협상을 해서 계속 돈을 깎으려고 그래요.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결국 몸값을 지불하게 되는데 몸값에서 세금 공제가 되는 부분까지만 자기가 내요. 그 계산기를 두드리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세금 공제가 되는 값으로 안 되고 추가되는 돈이 있잖아요. 그럼 자기 손자니까 아들한테 그 돈을 부담시키는데 아들한테 심지어는 4% 이자를 받고 빌려줘요. 그래서 그 몸값을 지불하거든요. 이런 정도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나중에 그 알려진 그 사실들에 보면 집에 공중전화를 달았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집에 와서 집 전화 쓰는 게 싫어요. 돈 쓰니까. 그래서 자기 돈을 넣고 전화를 걸도록 자기 집안에 공중전화를 설치해요. 미터기 같은 걸 단 거죠. 일종의. 그래서 남의 집에 놀러 가서 그 집 전화 쓰는데 동전 놓고 전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자가. 영화에 그런 유명한 대사가 있어요. 아니 돈을 대체 얼마까지 벌어야 만족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What would it take? I mean, what would it take for you to feel secure? More. 이렇게 얘기하는 명대사가 영화에 나오는데 아니면 more. 이름이 좋네요. 저는 거기에 그래도 약간은 수긍이 되는 부분은 뭐냐면 내가 손자가 14명인가가 있다라는 말을 해요. 매번 내가 손자가 납치됐다고 할 때마다 매번 그 돈을 줘야 되냐. 그 마음도 있었겠죠. 네, 근데 그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 테러범과는 협상을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인 거잖아요. 한 명한테 돈을 주면 나머지 손자가 더 위험해질 수 있잖아요. 또 몸값을 더 올릴 거 아니에요. 모두가 이제 그 손자만 납치하면 된다고 돼버리니까 여러 가지 또 전략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아까 올더머니 말씀하셔가지고 비슷하게 또 쓴 게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요즘엔 뉴머니, 우리가 다 아는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 구찌가의 그 창업 가문의 몰락의 이야기를 다룬 하우스 오브 구찌도 재밌죠. 같은 리들리 스콧 감독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그 더티머니를 다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그 올더머니도 원작 책 그 소설의 제목은 Painfully Rich. Painfully Rich. 그러니까 고통스러울 정도로 부자인. 그러니까 돈이 그냥
어느 정도 만족할 수준으로 좋은 게 아니라 그걸 지나쳐서 과유불급으로 너무 많아서 사실 집안에서 이렇게 막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누군가가 납치가 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악재로 작용하게 되는 두 가문의 이야기를 다룬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통적으로. 저는 사실 올드머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게 뭐 메디치나 이런 건 너무 먼 얘기고 그쵸. 뉴욕이거든요. 네. 언제부턴가 가장 그 부자들이 사는 곳이 뉴욕 맨하탄. 그렇죠. 그 중에서도 이 센트럴파크 동쪽의 어퍼 이스트 사이드잖아요. 가장 부촌이라고 하는. 근데 요즘에 넷플릭스에 맨하탄 소유하기라는 리얼리티 시리즈가 새로 올라왔어요. 리얼리티예요? 네, 8부작. 와우. 전 다 봤죠. 어떤 그런 거 내용이에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 부동산 중개인들이 예. 서로 이제 경쟁적으로 더 비싼 매물을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고군분투하는 리얼리티예요. 와. 그래서 그 시리즈에 이제 배경이 되는 회사가 썰헨트라는 부동산 중개사인데 실제로 뉴욕에서 유기를 하는 부동산 사무소고 거기 이제 사장이 이름이 라이언 썰헨트예요. 거기 소속된 중개인이 뭐 한 몇십 명이 되겠죠. 얘네들이 고급 주택, 그 초호화 매물들을 거래하는 이야기인데 사실 넷플릭스에 이런 류의 시리즈가 많아요. 셀링 선셋. 셀링 선셋은 이제 LA가 배경이고 셀링 디 OC도 있어요. 오렌지 카운티만 중점적으로 하는 거고. 파는 얘기가 많네요. 지금. 네, 뭐 바잉 런던이라고 또 런던의 부동산 시장 이야기도 있고 그 집에서는 선셋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뷰가 돈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비싼 집이다 하면 약간 학군을 떠올리기도 하고 편의 시설이라든가 뭐 평수 이런 걸 얘기하지만 좋은 집은 뷰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셀링 선셋을 파는 거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이 맨하튼 소유하기에서는 첫 화부터 어떤 매물이 나오냐면 센트럴파크 바로 아래 센트럴파크 타워라는 건물이 있어요. 그런데 그 타워의 꼭대기 129층부터 131층까지 3층짜리 펜트하우스가 매물이 나왔는데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주거용 공간이에요. 와. 2억 5천만 달러. 2억 5천만 3,500억 원. 이에요. 그 집이. 그래서 그 집을 이제 팔려고 이 서헨트가 노력하는 모습이 나오는데 관심을 보이는 클라이언트가 있어서 그 클라이언트랑 영상 통화를 하면서 중개인이 집 설명을 해요. 근데 그 클라이언트가 아시아 사람이라고 하는데 당연히 중국인이겠지 했는데 한국 사람이에요. 아는 사람이요? 너무 궁금하잖아 누군지. 그래서 멈춰놓고 네이버에 쳤죠. 전 세계 그 펜트하우스를 살 수 있는 사람이 3,000명이 안 된다고 나오던데요. 내용상. 그런데 지금부터 스포일러인데 관심을 보이고 실제로 안 사는구나. 매수 의향서를 넣질 않아요. 저는 그 라이언 썰헨트라는 그 창업자의 팬이 됐어요. 제 나이 정도예요. 근데 이 사람이야말로 그냥 아는 사람이 너 그냥 할 거 없으면 부동산 뭐 공인중개사 자격증이나 따라 해가지고 자격증을 따서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렌트하거나 영업을 하는군요. 팔거나 사거나 할 일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다가 지금의 이 자리에 오른 거예요. 그래서 저 유튜브로 구독도 하고요. 이 사람 모닝 루틴 비디오 이런 것도 보고 팬이 됐어요. 대부분의 올드머니들이 전부 다 뭔가 드라마틱한 사건들 때문에 돈을 벌어요. 네.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무기를 만들죠. 네. 그 사실은 노벨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런 사업을 하던 집이었어요. 그래서 쫄딱 망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힘들게 살다가 다시 본인의 힘으로 일으킨 사람이에요. 네. 여러 실험도 많이 했었고 아이디어를 냈었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야 안전한 폭발물을 만들까? 네, 이 고민을 하다 나온 게 다이너마이트입니다. 사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인류가 어떤 문명을 만들 때 부수고 허물어야 되잖아요. 이게 과거에는 어려웠어요. 왜냐면 사람의 힘으로 안 되죠. 폭발물을 쓰고 싶은데 폭발물의 문제가 뭐냐면은 너무 위험해. 시도 때도 없이 터지니까. 네. 그러니까 폭발물이라는 게 우리가 쓸 수 있으려면은 내가 원하지 않을 땐 터지지 않아야 돼요. 근데 기존의 폭발물은 지가 터지고 싶을 때 터져요. 위험해. 얘가 언제 터질지 모르니까 보관도 힘들고 운송도 힘들고 사용 자체가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다이너마이트는 정확하게 내가 원할 때 터지게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뇌관이라는 걸 이용해요. 그러니까 작은 폭발이 실제 폭발까지 이어지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 작은 폭발은 내가 원할 때 통제가 가능하다. 요 아이디어인데 요게 정말 엄청나게 세상을 다 바꿔요. 글로벌 기업을 실제로 만들었고 근데 저는 이분이 진짜 과학계 올드머니였고 돈을 정말 많이 벌었고 그리고 사실은
그냥 여기서만 끝났으면 다른 금수저 과학자예요. 예, 근데 그 이분 같은 경우는 엄청난 일을 하죠. 예, 왜냐면은 뭐 돈 많이 번 과학자나 공학자 많아요. 네. 에디슨도 많이 벌었죠. 그러네요. 예, 사실은 정말 많은데 알프레드 노벨은 잘 썼군요. 네, 너무 잘 썼어요. 그것도 심지어 계기가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본인의 부고가 아니라 맞아요. 본인 형제의 부고가 신문에 맞아, 났는데 잘못된 부고가 오보가 네. 나가지고. 근데 그 신문 기사에 죽음의 상인이 드디어 죽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다 환호하는 느낌의 기사인 거예요. 완전히 크리스마스 캐롤이네요. 맞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은 이제 유언으로 내 남은 재산을 이렇게 재단을 만들어서 요걸 가지고 인류에게 공헌한 사람에게 주는 상을 만들자. 그게 이제 노벨상입니다. 국적과 상관없이. 네. 2,400억 정도의 규모의 돈을 남겼고 실제 이 돈에서 그 운용을 해요. 내부에서 그 재단이. 그렇게 해가지고 운용된 돈으로 수익을 얻으면은 그 수익금으로 노벨상 상금을 합니다. 그래서 상금이 매년 바뀌어요. 그죠. 야, 이때 별별 일이 다 있었어요. 왜냐면은 엄청난 돈을 자국이 아니라 그러니까. 전 세계 누군가든 공헌하면 주겠다잖아요. 그런 상이 그때 처음 나온 거잖아요. 그쵸. 글로벌하게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상. 근데 그 당시 그 나라에서는 막 엄청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막 그 이 유언을 집행하는 변호사한테도 엄청나게 공격을 하고 결국 그렇게 위대한 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의 노벨상의 이 품격이 너무 높죠. 그렇죠. 진짜 멋있는 네. 것 같아. 정말 어떤 상도 따라갈 수 없고 그래서 정말 저는 이 노벨이 진정한 올드머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올드머니 관련해서 네. 콘텐츠 추천을 드리고 싶은데 개인적으로 그 이제 영화나 만화나 이런 게 아니라 좀 새롭게 TVN의 벌거벗은 세계사 알프레드 노벨 편을 보시면 네. 어떻게 노벨이 나와요? 제가 나옵니다. 우리가 뭐 콘텐츠 추천이니까. 아니 왜냐면은 제가 알프레드 노벨 관련된 뭐 책이나 콘텐츠를 많이 찾아봤는데 네. 사실은 이 교양 방송만큼 잘 된 게 없었어요. 아. 그리고 실제로 역사가 유실된 게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거를 정말 전문가들이 잘 이렇게 팩트 체크도 하고 정리를 해서 나온 게 네, 벌거벗은 세계사 알프레드 노벨 편입니다. 판타지는 좀 좁게 잡아야 될 것 같고요. 예를 들면 뭐 고대 신화나 전설을 다루는 것들 혹은 SF가 판타지인가?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좀 약간 축소시켜서 볼 거는 생각이 있는 것 같고요. 그냥 대중적으로는 반지의 제왕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명확하죠. 반지의 제왕이 실제로 끼친 영향도 엄청 큰데 영화에서든 소설에서든 그러면서 이제 그것은 문학에서는 환상문학이라고 하고 영화에서는 이제 판타지 장르라고 하는데 딱 떠오르는 그 뭐 드워프가 나오고 엘프가 나오고 뭐 활을 쏘고 말을 타고 다니고 약간 그 약간 최신 중세적인. 무기가 아니라 뭐 지팡이나 마법이나 이런 것들. 그러면은 약간 이건 너무 나이브한 발상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먼 미래로 가면은 SF고 그렇게 볼 수 있겠네요. 과거에서 따오면 약간 판타지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무슨 타임슬립 같은 걸 다룬다거나 수상한 그녀처럼 몸이 바뀐다거나 이런 걸 보통 이것도 판타지지 않습니까? 근데 네. 그걸 판타지 장르에 보통은 넣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재 그냥 그 통념적으로 받아들이는 판타지는 보통 서양의 경우에는 세 가지 시대 정도와 관련이 있어요. 판타지 게임이든 뭐 이야기든 영화든 간에 제국이 나온다 하면 로마를 근간으로 하는 경우 고대에 그 다음에 이제 중세적인 세계관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사이끼리 싸우는 어떤 그런 대결을 하거나 전쟁을 펼치는 그런 게임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면 그건 이제 근대적인 부분을 집어넣는 거거든요. 또 SF 같은 경우도 실제로 이제 미래를 많이 다루긴 해요. 근데 이제 과거를 다룬 SF도 있긴 있습니다. 네, 그래서 SF가 무조건 뭐 미래를 다룬다. 왜냐면 항상 유토피아나 디스토피아를 보여주기 때문에 그런 건데 과거를 다룬 SF도 꽤 있어요. 과거를 SF적으로 구현을 한 건가? 그렇죠. 이제 SF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인간이 만들어낸 무언가인데 그 무언가가 만들어내는 문제의식에서 시작을 해요. 이게 인간이 만들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를 경고하거나 혹은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은 길을 보여줘서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좀 두 가지거든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거나 또 독려하거나 준 같은 것도 어떻게 판타지로 볼 수 있어요. 네.
네. 듄도 판타지로 볼 수 있는 거예요? SF로 볼 수 있고 그쵸. 일반적으로 이제 SF로 넣는데요. 그러니까 어쨌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뮤지컬이나 이런 장르에 비해서 경계가 굉장히 불명확한 측면이 있다. 판타지가 비주얼라이즈라는 뜻이래요. 고대 그리스에서.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각화해서 보여준다라는 뜻이라서 판타지 장르가 왜 그토록 강력하게 이 비디오 게임이나 컴퓨터 게임이나 아니면 영화 쪽이나 이쪽에서 강렬한지 사실은 보여주는 측면이 있고 번역하기 나름이겠습니다. 우리말로 만약에 공상 혹은 공상이 꼭 환상 이런 것들을 할 때 환이든 공이든 어쨌건 상이라는 그쵸. 거 아니에요. 그것은 비주얼하고 관련이 그렇네요. 있잖아요.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시각적인 부분하고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전 그래서 사실 요즘에 뭐 어떤 플랫폼을 보더라도 판타지 장르가 차지하는 맞아요. 비중이 높잖아요. 아, 그럼요. 점점 더 높아지는 이유가 전부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제는 가능하니까 이제는 뭐 AI로도 가능하니까 이 판타지 장르가 더 많아진 게 아닐까 싶거든요. 과거에 이런 컴퓨터 그래픽이 없을 때, 컴퓨터 자체가 없을 때 언제부터 판타지 장르가 시작됐을까요? 문학에서 이제 일반적으로 그런 환상 문학의 전통이라고 하는데 예전엔 다 그런 게 굉장히 많았지만 보통은 이제 18세기, 19세기의 그 낭만주의 이후에 굉장히 발흥한 것으로 얘기해요. E.T.A. 호프만 같은 독일 작가 있거든요. 단편선들 국내에도 많이 나와 있는데 뭐 그런 사람이라거나 뭐 아니면 미국으로 보면 에드가 앨런 포를 얘기하는 네. 경우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한국에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톨킨이라든지 네. 나니아 연대기를 썼던 루이스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둘 다 똑같이 너무 좋아했던 조지 맥도널드라는 작가가 있어요. 이 사람은 19세기에 판타지 소설을 썼던 사람인데 네. 신화나 전설에 기반해서 썼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18세기, 19세기에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문학적으로나 뭐 아니면 영화 매체나 판타지라는 장르를 어떤 결정지은 가장 강력한 작품이 있다면 반지의 제왕이 있는 게 맞습니다. 충격적인 그 비주얼을 보여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반지의 제왕은 이제 굴룸부터 너무 충격이었어요. 김리라든지 뭐 레골라스 네. 이런 분들은 사실 예전에도 있었던 분들이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만들었지? 막 저 문으로 어떻게 들어오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히 또 충격을 줬죠. 사실은 사람들이 잘 이제 심지어는 선후 관계를 잘못 생각하기도 하는데 해리포터가 반지의 제왕보다 먼저 나왔거든요, 영화가. 네, 영화의 경우로 따지면 그랬구나. 2001년도 11월 달에 해리포터가 나왔고요. 2001년도 12월 달 다음 달에 반지의 제왕 1편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2001년도의 그 가을에서 겨울 사이가 판타지 영화 장르에 너무너무 중요했던 그런 시기였다고 얘기할 수 있죠. 물론 소설은 비교도 안 되게 반지의 제왕이 먼저 나왔죠. 네. 그렇죠. 그러면 그 영화들 어떻게 보면 크게 보면은 뭐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네네네. 그리고 해리포터 이 네. 3대 그렇게 어떤 말할 수 기둥이 있겠네요. 네. 중심이 돼서 그로부터 판타지 영화라는 장르가 발전하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판타지는 굉장히 영화를 이루는 두 가지 축 중에 하나였어요. 영화 역사를 보통 1895년도라고 말을 하는데 르미에르가 영화를 만들었잖아요. 네. 르미에르 형제가 만든 최초의 영화가 많은 분들이 보셨겠습니다만 기차가 도착하는 파리 교외역에 쫙 들어오는 뭐 한 1분 정도밖에 안 되는 영상이 있죠. 사람들 기절하고 그랬죠. 너무 리얼해서. 네. 생각해보니까 영화가 판타지다. 사진이 움직일 거라고는 상상을 못 했으니까 그 당시 사람들은. 근데 그거 말고도 같은 시기에 여러 개를 찍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 예를 들면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들 찍고 이랬거든요. 이게 이제 최초의 영화들인데 그렇게 나온 게 1895년도인데 불과 7년 뒤에 달세계 여행 같은 작품이 나와요. 달세계 여행은 아마 여러분들도 보셨을 텐데 무슨 우주선 같은 게 달 얼굴에다 박혀가지고 사람들 내려가고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럼 실제로- 얼굴이 찡그러지고. 실제로 달까지 가는 방식이 네. 현실적이에요. 아 그래요? 그 방식으로 가니까. 물론 이제 대포에 담아 쏘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진 않죠. 근데 방식 자체가 똑같습니다. 근데 그 달세계 여행이라는 영화를 만든 사람이 멜리에스라는 사람인데 아까 적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멜리에스는 영화 역사에서 너무 유명한데요. 멜리에스의 전직이 뭐냐? 마술사예요. 와. 이 사람이 마술사였거든요. 오, 영화 마술을 했네요. 그쵸. 영화 예술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를 만드는 두 축의 어떤 인간의 생각의 작용이 있다면 하나는 루미에르파가 있는 거고요. 제 생각에. 하나는 멜리에스파가 있는 거예요. 이쪽은 리얼리티죠. 공장에서 퇴근하는 노동자를 찍거나 기차가 도착하거나. 이쪽은 판타지죠. 달세계 여행을 초반부터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판타지는 언제나 영화에서의 양대 축 중에 하나였다라는 거고 이 멜리에스가 캐릭터로서 주인공으로 나오는 영화가 바로 휴고라는 영화예요. 거기 그게 진짜? 멜리에스 얘기거든요. 멜리에스의 20년, 30년 뒤의 얘기인데 한번 그 영화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판타지가 조금씩 바뀌고 있다. 과학기술의 발전처럼 좀 바뀌는 느낌이 좀 있거든요. 네. 예를 들어 지금의 현대 판타지
반지의 제왕류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지금 나니아 연대기라든지 해리포터. 근데 그 과거의 판타지는 대부분 그 판타지적인 요소를 어디서 갖고 오느냐? 자연에서 얻습니다. 만화 같은 걸 이용하잖아요, 마법사가. 이 모습이 어떻게 보면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고전역학에서 과학자들이 주변에 있는 자연현상을 바탕으로 법칙을 만들어내는 느낌. 과거에 우리가 자연현상의 패턴을 읽어서 무언가를 창조해내는 느낌. 근데 요즘의 판타지들은 그 자연으로부터 얻질 않아요. 무언가 응축된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마블에서 대표적인 판타지 요소를 만들어내는 테서렉트 같은 거. 그죠? 이거는 무한한 어떤 에너지원으로 가정된 어떤 것이 등장을 해요. 그죠? 이건 사실 자연으로부터 얻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현대물리학 같은 느낌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전역학은 주변을 관찰해서 주변으로부터 만화를 모아서 마법을 하듯이 주변의 것들을 이해해가지고 그 과정에서 법칙들이 나왔어요. 근데 현대물리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니까 이해할 수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근데 그게 굉장히 에너지랑 연결이 많이 됩니다, 지금은. 그래서 야, 이게 어떻게 보면 판타지도 과학기술의 발전처럼 조금 독특한 형태로 좀 바뀌고 있는 거 아닌가. 전 세계적으로 서양을 포함해서 1950년대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때 반지의 제왕도 나오고 나니아 연대기도 나왔어요. 더군다나 두 사람이 절친이에요. 굉장히 흥미롭고 둘 다 옥스퍼드 대학교를 다녔고요. 두 사람 공통점이 굉장히 많은데 둘 다 어렸을 때 어머니를 잃은 것이 굉장히 큰 고통이었고 둘 다 어려서부터 북유럽 신화에 굉장히 집착했고 둘 다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을 해서 가장 친한 친구를 잃었어요. 전쟁에서. 이런 경험들 같은 게 있고요. 둘 다 교수고 애초에 만나게 됐던 게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고전문학 연구하는 모임에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평생에 이제 친구가 됐는데 한 사람은 나니아 연대기, 한 사람은 반지의 제왕을 썼어요. 이 두 개의 소설은 역사상 가장 중요한 환상문학들이죠. 그런 생각하면 야 그때 그 옥스퍼드 대학의 그 모임에서는 어땠을까? 서로 갔으면 그 낭독도 했다는 거거든요. 반지의 제왕 낭독하고 나니아 연대기 낭독하고 제일 평생 가장 많이 운 영화 중에 하나가 섀도우랜드라는 영화인데 그 C.W. 루이스의 말년의 사랑을 다룬 얘기인데요. 그거 한번 이제 너무 슬퍼서 이제 권해드리고 싶고. 이동진 평론가님이 가장 많이 운 영화래요. 제가 가장 많이 운 한 5편 중에 하나예요. 너무 많이 울어가지고. 봐야겠다. 제가 자꾸 지금 C.W. 루이스라고 말하는데 C.S. 루이스고요. 커스터머 서비스. 커스터머 서비스라고 기억하면 네. 고객을 생각하는 여러분의 C.S. 루이스. 그다음에 바로 다음 주인가 다다음 주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도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이라는 영화 있어요. 나갈 때쯤엔 아마 개봉했을 텐데 그 프로이트의 마지막 세션이라는 영화가 프로이트하고 C.S. 루이스의 경론을 다룬 얘기예요. 야, 재밌겠다. 근데 재밌는 건 C.S. 루이스를 반박하는 이 영화에서 프로이트로 나오는 게 또 안소니 킨이거든요. 그 안소니 킨이 여기서는 C.S. 루이스로 나오고 여기서는 C.S. 루이스랑 반박하는 그런 또 프로이트로 나와서 그러면은 거기서 C.S. 루이스는 누가 연기해요? 매튜 구드가 그 역할을 맡아서 영화에서 하죠. 그러니까 신에 대해서 신이 있는지 없는지를 가지고 2시간 내내 논전을 벌이는 그런 영화예요. 원래 연극이라서 두 사람 계속 대담하는 그런 방식인데 장소도 안 바뀌고. 네, 근데 연기를 뭐 안소니 킨이 연기를 너무 잘해서 네. 저는 이게 뭐 신화나 뭐 북유럽 신화 이런 거를 베이스로 두고 있지 않은데 네. 그래도 이 영화는 판타지 영화라고 생각하는 영화가 네. 닥터 둘리틀이거든요. 그럴 수 있죠. 약간- 동물하고 뭐 대화하고. 네. 마법은 아니지만 꼭 이런 판타지 영화에는 말하는 동물이라든가 특별한 능력을 가진 동물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나오죠. 네. 그게 가장 많이 나오는 영화가 닥터 둘리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재밌게 봤어요. 네. 일단 주인공인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연기한 닥터 둘리틀 자체가 동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영화가 주는 메시지가 저는 좋아가지고 결국은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이야기인데 It's okay to be scared. 이게 남을 도우면서 나를 돕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helping others가 결국은 helping oneself다. 거기 그리고 목소리 연기하는 그 배우들 라인업이 쟁쟁하잖아요. 그래요? 존 시나가 북극곰, 와우. 엠마 톰슨이 앵무새, 그리고 뭐 옥타비아 스펜서가 오리, 톰 홀랜드가 강아지. 톰홀랜드. 네.
제가 적은 약간 판타지 영화의 감독 하면 떠오르는 인물로 아까 마인드맵에 적은 거는 네. 기에르모 델 토로였어요. 아유 뭐 파네미로 같은 영화가 판타지면서도 제가 너무 좋아했던 영화인데 그 이후에 더 최근에 피노키오가 나와서 저 피노키오도 너무너무 슬프게 봤어요. 지난 30년간 그냥 판타지 장르에서 가장 중요한 그 감독들이 있다면 그냥 물론 반지의 제왕을 만든 건 피터 잭슨이지만 한쪽은 기에르모 델 토로, 한쪽은 팀 버튼 같아요. 아, 팀 버튼! 그 사람이 가장 판타지 영화가 뭐야? 그럼 팀 버튼 영화,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이렇게 말하면 될 정도로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 좋아하는 게 너무 많고요. 거의 다 좋아하고 기에르모 델 토로 영화는 그 사람만 만들 수 있는 영화 같아요. 쉐이프 오브 워터도 가장 좋아하는 건 말씀하셨던 파네미로. 제일 좋아요? 제일 파네미로 이거. 그쵸. 손에 이거. 뭔지 알죠? 네. 너무 기발하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직장을 그만뒀을 때 파네미노를 혼자서 시촌에 있는 극장에서 봤거든요. 그만둔 날요? 그만두고 사표는 수리가 안 되고 저 스스로는 완전히 이제 사표는 냈지만 수리가 안 된 상황에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너무 괴롭고 막 이런 상황이었어요. 네, 그런 상황에서 신촌의 극장에 가서 봤는데 델토로를 좋아해서 혼자 봤거든요. 사람이 없어가지고 관객이 많지 않고. 정말 막 영화를 보는데 너무 큰 슬픔과 감동과 이런 걸 받아서 저는 지금도 제가 본 너무 슬픈 영화 중에 하나가 파네미로거든요. 근데 파네미로 스토리가 굉장히 독특해서 사실은 그 영화가 리얼리티와 판타지의 관계를 다루고 있고 실제로 영화 속에 다루는 것은 그 스페인 내전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영화의 스토리를 얼핏 보면 스페인 내전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굉장히 흉악한 남자랑 재혼을 해서 그 밑에서 함께 살 수밖에 없고 엄마는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저 흉악한 자기의 새로운 아버지 때문에 싸우다가 결국 죽어가는 상황 속에서 삶을 견디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동화 속으로 소녀가 도피를 해서 세 가지의 환상적인 과제를 수행하는 이야기처럼 보여요. 그렇게 본다면 이때의 판타지의 기능은 리얼리티를 못 견디니까 자기가 만들어내는 일종의 어떤 도피처 같은 거잖아요. 그렇게 봐도 이 영화가 너무 슬프고 훌륭하고요. 그렇죠. 근데 영화 정반대로 볼 수 있거든요. 그 세 가지 과제가 실제 이야기로 볼 수도 있어요. 영화는 일부러 양쪽 다 볼 수 있도록 만들었는데 그렇게 보면 판타지의 힘 같은 걸 보여주는 영화이기도 하거든요. 양쪽 어떻게 봐도 재미있고요. 영화가 굉장히 깊고 그런 개성이 넘치는 걸작이라서 이 영화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팀 버튼 영화 중에서는 저 옛날에 비틀주스 이런 거 비틀주스는 초기작 너무 재밌게 봤고 I need you to help me save my daughter. But how do I know that you're going to keep your word? I swear on my dead mother's soul. Yes. 팀버튼 배트맨 있잖아요. 그렇죠. 배트맨 오리지널 1, 2편. 정말 명작인데. 네. 가위손.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뭘 제일 좋아하세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건 보통 팀버튼의 베스트로 잘 안 꼽는 작품인데 빅피쉬. 왜 판타지인가에 대해서 팀버튼이 이렇게 말했다라고 제가 한 줄평을 썼어요. 그럴 정도로 판타지 영화의 거의 뭐 제가 생각하는 궁극 같은 너무 훌륭한 작품이고요. 저희 제 작업실을 약간 좀 특별하게 좀 크게 꾸몄는데 거기에 들어가면 일부러 제가 외국에서 주문해서 명패 같은 게 있거든요. 글귀 같은 거를 나무로 새겨서 마가릿 애트우드 작가 그 사람의 말인데 우리는 결국 이야기가 될 것이다. 이 영어로 딱 써 있어요. 근데 그게 주제가 빅피쉬의 주제예요. 제가 볼 때. 서로 다른 이야기지만 우리가 이제 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뭐 이렇게 하면 기일 같은 때 모여서 고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아버지를 떠올리면 전 돌아가지 아버지 떠올리면 몇 가지 이야기가 떠오르거든요. 결국은 죽고 나면 이야기가 되는 것 같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야기가 아예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기억하는 사람도 없어지고 이야기도 사라지면 그럼 그때야말로 그 인물이 진짜 죽는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은 작품이 빅피쉬고요. 영화의 주인공은 신문기자 아들인데 아버지는 허풍쟁이로 맨날 거짓말만 하는 것 같은 아버지예요. 사이가 안 좋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됐으니까 임종 가까이 되니까 아버지를 임종을 하러 아들이 오죠. 그 왔는데 아버지가 자기를 보자마자 또 옛날 얘기하는데 다 만들어내는 거짓말 얘기, 늑대인간 나오고 한창동이 나오고 뭐 이런 얘기 한다. 수상화나 일만송이로 뭐 프로포즈를 했다는 이런 얘기예요. 근데 아들이 처음에는 또 지겹게 얘기를 듣는구나 하는데 가만히 있어봐. 말년에 아버지에 관련된 기록들 같은 거 보니까 그 얘기들이 다 어떤 식으로든 아버지한테 실제적으로 있었던 일이 변형된 거더라는 걸 발견하죠. 그러면서 아버지를 이해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하는데 어떤 사람이 평생을 살면 자기가 되고 싶었던 것, 가고 싶었던 것, 하려고 했지만 못했던 것 투성이란 말이에요. 그걸 늘 마음속에 품고 있잖아요.
내가 정말 좋아했지만 떠나보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반대가 있을 수도 있고. 근데 보통은 그 사람의 인생을 이 사람이 직접 한 걸로만 기술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포기한 것들, 자기가 꿈꿨지만 미뤄둔 것들, 끝내 이루지 못한 것들, 떠나보낸 것들도 그 사람 인생에서 너무 중요한 거죠. 맞아요. 그렇다면 이것이 이 아버지가 아무리 어떤 상황에서 거짓말을 마음대로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그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이에요. 아버지 거짓말 좀 그만하세요. 말할 수 없죠. 아들이 그걸 깨닫는 얘기고요. 그 모든 게 그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죠. 와, 다시 한번 봐야겠다. 실제로 살아보지 않은 그 버전의 삶이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지금 되게 가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아버지의 인생인 그럼요. 거죠. 인생의 일부분인 거지. 심지어 행복한 아버지의 행복한 인생이었죠. 어떤 면에서는 아버지한테는 실제로 일어난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사실하고 진실을 구분하기도 하잖아요. 팩트는 아닐 수 있는데요. 진실일 수는 있는 거죠. 정말 잊을 수 없는 영화. 이 2004년 태국 쓰나미를 표현한 영화가 네. 있죠. The Impossible. 네. 근데 그 영화는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한 가족의 이야기인데 크리스마스 때 태국으로 휴가를 갔다가 쓰나미를 맞닥뜨린 거예요. 정말 불굴의 의지와 이 강인한 생존력으로 이 가족이 서로 뿔뿔이 흩어졌다가 하나씩 다시 만나게 되는 과정을 그렸는데 아직 어린 아이들인데도 사실 가족 관계를 이렇게 보면 엄마 아빠는 이렇게 아이들이랑 휴가를 가면 계속 잔소리를 하고 뭐 뛰지 마, 먹지 마, 건들지 마 이러고 맞아요. 엄마 아빠는 어른이고 아이들은 말썽을 부리고 약간 이런 관계가 생기잖아요. 맞아요. 근데 재난이 닥치니까 아이들은 굉장히 놀랍도록 침착하게 성숙하게 있는지도 몰랐던 능력을 발휘하고 또 되게 지혜롭고 어른스럽다고 생각한 이 성인들은 오히려 살면서 처음 맞이하는 이 상황에서 어쩔 줄 몰라하고 아빈교환이 되는군요. 모두가 동등해지고 그야말로 그냥 끈끈한 가족 애로 서로 돕는 거예요. 위아래가 없이. 근데 그런 장면들이 너무 감동적이었고 저는 나오미 와츠가 이런 엄마 역할을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정말 미녀 배우잖아요. 근데도 그렇죠. 약간 엄마 같아. 나를 보호해줄 것 같고 정말 모성애를 잘 표현하는 배우여서 인상이 굉장히 선하죠. 그래서 그런가 봐요. 맞아요. 그냥 이렇게 마트에서 볼 것 같아요. 이웃집 엄마로. 나오면 참 좋아하는데 사실은 그 임파서블에서 아들로 나오는 게 톰 홀랜드잖아요. 아, 그렇구나. 큰 아들이 톰 홀랜드인데 이게 2000 스파이더맨 하기 훨씬 전이에요. 어렸을 언제 때 영화죠? 아역이거든요. 그 톰 홀랜드 너무 귀엽다. 지금 만약에 이 영화를 다시 보면 아니 제가 조금만 더 잘하면 스파이더맨인데 저기서 가볍게 탈출할 수 있을 것 슈퍼히어로였어, 같은데. 아들이. 능력을 얻기 전이라 가지고 네, 그때 거미에 물리기 전이라 물렸어야 되는데 빨리. 연기들을 너무 훌륭하게 재난 잘하죠. 영화는 이제 재난을 스펙타클하게 보여주고 그 속에서 사람들이 고초를 겪다가 살아나는 걸 사람들이 보러 가는 거기 때문에 그쵸. 사실 재난 상황을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일종의 볼거리로 제공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면 참 신뢰가 가는 것 중에 하나가 쓰나미 장면이 너무 엄청나긴 한데 그거를 처음에 쓰나미 있을 때만 사실상 제대로 보여주고 그 이후에는 그렇게 안 보여줘요. 쉽게 얘기하면 그 자연재해를 오락거리로만 계속 반복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고 할까? 그런 부분에서 이 영화가 인간의 문제와 자연재해를 다루는 어떤 태도에 대한 신뢰를 주죠. 그쵸. 막 30m짜리 파도가 이렇게 막 몰아치는 거는 사실 컴퓨터 그래픽으로 스펙터클한 장면을 우리가 연출했다라는 걸 보여줄 수 있지만 나라는 한 개인이 볼 때는 파도가 몇 미터인지 보이지 않고요. 그쵸. 그냥 나는 나뭇가지 하나를 붙잡고 매달려 있는 보잘것없는 인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잘 표현돼 있어요. 가슴 졸이는 영화입니다. 재밌겠네요. 그냥 우리 단순하게 날씨라는 거는 매일 바뀌는 거잖아요. 네. 좁은 개념의 날씨 하면은 사실 떠오르는 영화가 저는 날씨의 아이여서 마인드맵에 적었는데 날씨의 아이. 겹쳤어요. 궤도님도 적었어요. 날씨 듣자마자 사실은 콘텐츠 했을 때 저는 제일 먼저 제목이 날씨의 또 아이. 들어가기도 하고. 굉장히 1차원적으로 날씨 들어가니까. 정말 날씨가 들어간 영화 날씨의 아이. 네. 대놓고 날씨. 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이분의 또 단편들도 명작들이 많고 그럼요. 특히 또 굉장한 명작 중에 너의 이름은 아, 그죠. 네, 그 해성 충돌을 모티브로 해서 만든 재난 영화인데 그 시간 여행에 대한 여러 가지 개념들 들어가 있고 그 시작부터 결말까지 기가 막힌 영화로 시작합니다.
네. 네. 워낙에 뭐 날씨나 재난, 재해를 많이 다뤄서 우리 맞아요. 오늘 주제에서 신카이 마코토는 안 나올 수가 없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래도 날씨아이에서 마지막에 줬던 메시지는 네. 조금 현 시대에 일침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사람을 희생을 시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결국 이 날씨라는 거는 우리 모두가 원인이 돼서 생겨난 현상이기 때문에 그렇게 소수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 우리 모두가 풀어야 하는 숙제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 같아서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실제로 뭐 날씨를 조종하는 방식들이 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비가 오기로 예정되어 있는 날씨를 바꾸는 방법들이 있어요. 네. 은결핵을 일부러 뿌려가지고 그 뿌려진 은결핵으로 미리 비를 내리게 한다던가 그런 과학자들의 방식들이 있고 실제로 이제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근데 문제는 뭐냐 이게 그 전지구적으로 어떤 영향을 줄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공강우라는 기술을 써가지고 비를 미리 내리게 하거나 이제 한참 못 내리게 하거나 근데 이게 결국은 쌓입니다 어느 쪽에. 예를 들어서 한참 못 내리게 하면은 그것 때문에 어느 지역에 이제 폭우가 내리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결국 보존의 법칙이 있나 보네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는 날씨 아이가 이제 맑게 했으면은 계속 맑아질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질 거고 영화상에서도 이제 어느 지역을 맑게 하면은 또 내리잖아요. 네. 그런 부분은 좀 표현을 잘했다. 네. 뭐 재난 영화 좋은 영화 너무 많으니까 좀 안 유명한 영화 중에서 네네. All Is Lost라는 영화 있어요. 모든 게 다 진짜 끝나버린 거죠. 이 주인공이 이제 로버트 레드포드인데 네. 사실상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대사가 거의 없고요. 그 주인공이 한 명밖에 안 나와요. 인도양으로 요트 여행을 간 사람이 이 컨테이너 선박하고 부딪혀서 난파해서 살아나기 위해서 바다에서 이제 온갖 그 폭풍과 이런 그 자연재해 속에서 싸우다가 살아남게 사투를 벌이는 영화인데 이게 로버트 레드포드가 이제 당대의 최고의 미남 배우의 명배우인데 이 당시에 77살이었어요. 와. 근데 그것을 상당 부분 바다에서 직접 이 모든 장면들을 찍는데 그러니까 이야기도 사실상 없다고 그럴까요? 근데 이 영화가 보다 보면 이상한 숭고함 같은 게 있어요. 더군다나 로버트 레드포드의 나이나 생명을 위해서 싸워나가는 어떤 한 인간의 사투를 보는 게 굉장히 눈물 나는 경험이 고독한 있잖아요. 사투. 네. 그거를 정말 뼈속 깊이까지 느낄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어떤 감동을 주는 그런 영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영화 한 편을 봤는데 센강 아래 라는 영화예요. 그냥 철저하게 픽션인데 하필이면 이제 배경이 최근 올림픽을 치렀던 파리예요. 근데 어떤 상어가 뭐 해양 플라스틱 때문에 해양 쓰레기 때문에 그리고 인간들의 남획 때문에 서식지를 잃어서 흘러 센강까지 들어온 거예요. 상어가? 네. 이 친구가 되나? 과학적으로 바다에 사는 친구 아닙니까? 네, 서식지를 잃었다고요. 어쩌다 보니까 이제 다를 센강이 텐데. 둥지를 트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민물이잖아요, 센강은. 그러니까 민물과 해양은 아예 다르거든요 상황이. 근데 초반에 영화 시작할 때 이제 다윈의 코트가 나와요. 어차피 동물은 환경에 계속 적응하는 동물이고 적응하는 자만이 살아남는다. 그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이 릴리트라는 상어가 왜 센강까지 왔는지가 결국은 이 해양 오염에 대한 적응의 결과라는 거죠. 그래서 윈 이야기가 쉽지 않은데. 잠깐만요. 픽션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생강 아래라는 표현도 좀 애매합니다. 강 아래인지 생강 안쪽. 저도 근데 똑같은 생각은 저건 센강 아래가 아닌데라고. 교도님은 픽사 영화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언더 더 씨라는 유명한 노래도 언더 더 씨가 말이 안 된다 그러잖아요. 언더 더 씨는 이제 그 멘틀이 나오죠. 그렇죠. 그렇죠. 지각 밑으로 멘틀로 들어가는 겁니다. 언더 더 씨.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상어가 계속 적응을 거듭해서 돌연변이 종으로 거듭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수컷이 없이도 새끼를 낳을 수 있게 돼서 단성생식. 네. 와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굉장히 빠른 속도에 이미 성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많은 새끼들을 낳아요. 근데 하필 이 센강에서는 이제 철인 3종 경기가 열리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해양경찰이랑 몰래 이제 이들을 물러내려는 작전을 실행을 하게 되죠. 거기서 또 이제 정치인들이나 언론은 얼마나 이 문제에 무심한가. 약간 블랙 코미디 네, 같은. 블랙 코미디 같은 또 요소가 있어서 저는 뭐
재밌게 봤습니다. 지금은 뭐 마블이 DC를 압도하고 있는 상황처럼 보이잖아요. 네. 근데 DC 역사가 훨씬 더 길어요. 네. 보통 슈퍼히어로 역사에선 3단계가 있다고 해요. 첫 단계가 DC에서 1930년대에 슈퍼맨, 배트맨, 원더우먼 만들던 시대고요. 클래시컬 히어로. 그렇죠. 그 다음에 마블이 60년대 전성기가 되면서 마블의 슈퍼히어로들이 60년대에 나오게 되는데 대표적으로 스파이더맨, 뭐 판타스틱 4 이런 것들이죠. 그렇죠. 뭐 아이언맨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가 1990년대가 되면 이제 3단계로 세 번째 단계가 나온다고 하는데 60년대 상황은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그 이전까지는 30년대 영웅들은 이 나라를 구하고 우주를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60년대 영웅들은 물론 그런 일도 하지만 본인의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맞아요. 그 다음에 60년대가 되면 사실은 미국에서 청년 문화라는 것이 꼽히게 된 게 1950년대부터란 말이에요. 본격적으로. 그 전까지 30년대는 청년 문화라는 게 따로 청소년이 대중문화의 소구 대상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50년대, 60년대가 되면서 청소년 문화가 폭발하고 그 가장 큰 수혜를 입은 게 비틀스인데요. 그런 맥락에서 보게 되면 60년대에 스파이더맨이 왜 인기가 있는지가 이해가 되죠. 스파이더맨은 최초로 아저씨가 아닌 슈퍼히어로거든요. 그전까지 슈퍼히어로는 다 아저씨예요. 슈퍼맨도 아저씨고 배트맨도 아저씨고. 좀 정서적으로 성숙해 있는 분들. 그렇죠. 예. 근데 스파이더맨은 10대 청소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춘 영화의 플롯이나 성장 영화의 플롯 속의 주인공인데 하필이면 얘가 슈퍼히어로예요. 초능력까지 있는. 또 완성도 되어 있지 않고. 그렇죠. 스파이더맨 시리즈에서 가장 재밌는 게 10대인데 내가 초능력을 얻었어. 그러니까 맞아요. 너무 신기해서 막 자기가 자기 능력을 발휘하다가 갑자기 삼촌이 돌아가셔. 맞아요. 이러니까 아, 가만히 있어봐. 큰 힘에는 큰 책임이 따르는구나. 이걸 깨닫는 건데 이게 사실은 성장 과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스파이더맨이 사람들을 그렇게 재밌게 사로잡은 이유는 이 캐릭터 자체가 다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스파이더맨은 계급이 다르거든요. 배트맨이라든지 아이언맨은 부자이잖아요. 완전 상류층이죠. 근데 스파이더맨은 피자 배달하거든요. 네. 맞아요. 이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밀착하는 부분이 있어서 개인의 정체성 탐구라는 60년대적인 사회적인 주제를 다루게 되죠. 60년대는 미국에서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이상주의적인 시대였잖아요. 이런 식으로 슈퍼히어로는 각 시대마다 대중들이 원하는 영웅성이 투영된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다. 그럼 3단계는 뭐예요? 3단계는 새로 막 만들어지는 그런, 지금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슈퍼히어로들은 대부분 다 그 이전에 나왔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3단계에서는 보통은 선악이 구분이 잘 되지 않고 이런 상황에서의 어떤 그 다음 단계를 도약하는 부분으로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설정 자체가 굉장히 또 좋은 게 그 대학원생으로 설정되는 경우가 있어요. 스파이더맨의 주인공이. 그리고 여기서 재밌는 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또 빌런 중에 네. 네, 닥터 옥토퍼스가 있어요. 스파이더맨 2. 과학자라서 예. 좋아하는 거구나. 그럼요. 닥터를 갖고 있는 빌런이 많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PhD는 옥토퍼스밖에 없고. 뭐야 학벌로 지금 나누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과학자라고 나오는 빌런들이 네. 학위가 없어요, 별로. 중요한 거는 저는 가장 감동받았던 부분은 네. 그 스파이더맨 노웨이 홈에서. 노웨이 홈. 네. 나오죠, 거기도 다시. 그럼요. 노웨이 홈에서 닥터 옥토퍼스가 왜 스파이더맨을 따라왔습니까? 왜 왜 따라왔죠? 대학원생을 찾으러 온 겁니다. 네. 그래요? 대학원생을 찾으러 온 거예요. 왜냐면 조교가 필요해서? 계속해서 피터를 찾아다녀요. 그 이유가 뭐냐? 원래 지도 교수가 이 정도로 대학원생에 집착하지 않거든요. 근데 대학원생을 얼마나 아끼는지에 대한 그 감정을 닥터 옥토퍼스가 보여줍니다. 야, 그런 교수 별로 없는데. 정말 그런 것이 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그 나노 수치가 벗겨지면서 얼굴이 드러나요. 근데 그때 닥터 옥토퍼스가 피터가 아니잖아 이 말을 해요. 자신의 학생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이것도 지도교수 랩이 크면은요 지도 교수님이 정확하게 몰라요. 뭐 예를 들어 뭐 이름도 막 잘못 부르는 경우 되게 많고. 근데 피터와 피터의 얼굴을 매칭하고 있고 이 사람을 찾아 대학원생을 찾아 다중우주를 건너오신 분입니다. 저는 어차피 근데 워낙 히어로를 많이 보셨으니까 네.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어떤? 저는 배트맨. 올타임 페이브. 너무 매력 있어요. 일단 배트맨이 매력 있다는 건 배트맨은 약간 정신분열 직전의 영웅이기도 하고 자기가 힘을 갖고 있는 걸 스스로가 탐탁치 않게 여기는 히어로예요. 근데 배트맨이 굉장히 묘한 게 우리가 배트맨 시리즈가 굉장히 많이 나왔잖아요. 네. 근데 배트맨을 맡았던 배우들 다 안 떠오르거든요. 물론 저는 떠오르지만 그래요? 배트맨 맡았던 배우들 한번 얘기해 보세요. 크리스천 베일. 또 그 다음에 초기 배트맨이 있는데 그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요. 마이클 키튼? 마이클 키튼. 네. 네, 그 다음에 그 뱀파이어 친구. 뱀파이어 친구. 서여멀건 친구. 트와일라이트 친구? 네, 트와일라이트 친구.
아, 배트맨. 로버트 패틴슨. 로버트 뱀파이어 친구라고 하는군요. 네. 저는 주로 이제 뱀파이어 친구라고 부릅니다. 네. 이 정도인데 사실은 조지 클루니도 배트맨을 했고요. 아, 그렇다. 와. 발 킬머도 배트맨. 발킬머가 맞아. 배트맨 포레버였나요? 그렇죠. 그 다음에 벤 애플렉도 했고요. 이런 식인데. 진짜 많이 했다. 벤 애플렉도 했구나. 네, 이런 사람들 다 유명한 배우잖아요. 맞아요. 근데 배트맨으로 다 연결이 안 돼요. 근데 조커 한번 생각해 보면 A year ago, these cops and lawyers wouldn't dare cross any of you. I mean, what happened? So what are you proposing? It's simple. Kill the Batman. 조커도 여러 명일 거 아니에요. 네. 조커 다 기억나지 않나요? 조커는 뭐 히스 레전드 레저 조커. 기억나죠. 와킨 피닉스. 잭 니콜슨 기억나죠. 잭 니콜슨. 자레드 레토 기억나죠. 아. 가장 최근에 와킨 피닉스 기억나죠. 아하. For my whole life, I didn't know if I even really existed. But I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배트맨 시리즈는 조커가 배트맨보다 더 유명해요. 근데 그만큼 이제 조커가 매력적인 캐릭터라는 이야기신 거죠. 그렇죠. 제가 만약에 연기가 능란한 배우인데 너 배우 배트맨 할래 조커 할래 좀 무조건 조커 할 무조건 거거든요. 그죠. 배우들도- 욕심나는 캐릭터죠. 네, 와킨 피닉스의 조커를 볼 때도 그게 배트맨 시리즈의 일부다라는 생각 안 들잖아요. 맞아요. 아예 다르죠. 그 자체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보이잖아요. 네. 그 조커라는 영화가 싫어하는 분들도 많고 좋아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는 이제 굉장히 좋아하는 쪽이긴 네. 해요. 근데 그 조커를 보면 제가 항상 떠오르는 그 말이 니체가 한 말인데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동물이 웃음을 발명했다라는 말을 쓴 적이 있어요. 그게 딱 조커의 주제이잖아요. 그러니까 웃어야 되고 사람들을 웃겨야 되고 항상 웃는데 자기가 웃는 것도 병 때문에 웃는 것이고 고통 때문에 웃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사실은 잘못 만들면 굉장히 감상적이면서 음울한 영화가 되기 쉬운데 심지어는 현존하는 최고의 배우 중에 한 명인 와킨 피닉스가 또 연기를 하니까 저는 와킨 피닉스 조커 보면서 실제로 한 줄 평도 그렇게 썼는데 무슨 생각을 했냐면 왜 중력이 아주 강하면 약해도 물론 그렇겠지만 강하면 주변의 공간, 시공간이 휘어지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성 이론이죠. 딱 그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떤 프레임에 와킨 피닉스가 등장해도 영화적인 공간이 휘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일반 상대성 이론 배우네요. 네, 그래서 제가 한 줄 평을 썼는데 강력한 영화적 중력으로 공간들이 휘는 듯 느껴진다. 근데 이제 상대성 이론을 모르는 분들이 있을 때는 이해하기 조금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시공간이 휜다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하니까. 휜다란 말이 이제 핵심인 건데 네. 어쨌건 그럴 정도로 와킨 피닉스 연기가 굉장히 그 정도로 이제 흡입력 있다라는 뜻이네요. 이거를 꼭 피닉스가 들었으면 좋겠네요. 이 네. 평을. 정말 찬사잖아요. 번역기 돌려서 봤을 거예요. 근데 이 얘기 꼭 하고 싶은데 호아킨 피닉스 아니거든요. 와킨이라고요? 와킨 피닉스거든요. 왜냐하면 사람 이름은 자기가 불러달라는 대로 불러줘야 돼요. 스칼렛 조한슨이지 요한슨 아니거든요. 어쨌건 그 네 명의 이 조커들이 사실은 자레드 레토를 사람들이 약간 비웃어서 그런데 약간 밈처럼 자레드 레토도 연기 잘했고요. 그분도 잘했어요. 네, 조커 네 명은 정말 냈다 제각각 방식으로 잘했거든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어요. 약간 잭 니콜슨은 만화적으로 조커를 연기했고요. 와킨 피닉스는 심리적으로 연기를 했고 히스 레저는 철학적으로 연기를 했어요. 자레드 레토는 연극적으로 연기를 했고 이런 식으로 와닿아요. 네 사람이 다 다르게 연기했어요. 이런 식으로 조커 굉장히 재밌는데 조커가 2가 나오나요? 이제 곧? 네, 폴리아드라는 게 이번 달인가 다다음 달에 나오죠. 그럼 호아킨 피닉스 그대로 주연을 하나요? 와킨 피닉스가 나오는 데다가 심지어는 같이 나오게 되는 배우가 바로 레이디 가가죠. 우와! 레이디 가가 연기 잘하거든요. 레이디 가가 그 조커의 그 연인으로. 네, 끝났네요.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changed. I'm not alone anymore. That's what we should be talking about. 아니 배트맨은 연기가 좋다라고 보기에는 없어요. 와 이것만 하잖아요. 아 배트맨 이거 몰라요? 근데 이게 다른 얘기긴 한데 배 힘줘야 돼서 네, 그 배트맨이 망토 입고 떨어지는 장면이 많잖아요. 네네. 네, 근데 요거를 영국의 대학원생이 네. 실제로 물리학적으로 분석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그 배트맨 망토의 길이가 어느 정도 돼야지 안전하게 착지가 가능한가. 근데 아마 극 중의 망토 길이가 한 4m 정도 될 거예요. 4.6m. 길어요? 꽤 길어요. 꽤 긴데
그래도 아마 떨어지면 거의 죽어요. 이 논문을 이게 연구를 한 결과를 가지고 영화사에 보내서 그냥 떨어지면 죽는다. 그러니까 좀 방안을 좀 마련해라. 그렇게 했는데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다음 편에서는 좀 반영이 안 됐고 더 배트맨에서 반영이 됐어요? 네. 착륙 직전에 소형 낙하산을 피는 장면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 대학원생 때문에 들어간 건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더 배트맨의 우리 뱀파이어 친구가 그나마 현실적으로 뛰어내린다. 네. 역시 스파이더맨도 그렇고 더 배트맨도 그렇고 과학 세계는 대학원생이 지키는군요. 대학원생이 다 해요. 대학원생들. 네. 제일 좋아하는 히어로는 이제 배트맨이신데 네. 오늘 콘텐츠는 배트맨인가요? 배트맨을 추천하기에는 사실 배트맨 시리즈 중에서 최고는 무조건 다크나이트. 다크나이트죠. 근데 제가 지금 여기서 다크나이트 추천해봤자 다 보셨을 텐데 그렇죠. 맞아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아무 분이 없죠. 그래서 저는 로건을 한번 추천. 올버린 시리즈 중에 최고. 로건이 이제 올버린의 이름이잖아요. 근데 사실상 이게 뭐라고 그럴까? 이런 어떤 하나의 슈퍼히어로처럼 어떤 이런 하나의 장르가 있으면 장르들 사이에 일종의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많거든요. 로건은 사실상 서부 영화예요. 서부극에 착종시킨 슈퍼히어로 영화거든요. 그렇겠네요. 슈퍼히어로 영화인데 처음 등장하면 막 기침부터 하고요. 운전할 때도 손 수전증 때문에 떨고요. 이런 슈퍼히어로, 늙어버린, 용도가 다 폐기된, 더 이상 의지도 남아있지 않은 이런 주인공을 담아서 굉장히 감동적인. 네, 저는 덩케르크 추천드리고 싶은데 관련해서 이게 사실은 저는 이제 영웅이라는 그런 개념에 대해서 약간 일단 뭐라고 그럴까? 약간 회의적인 생각이 아까부터 말씀드린 대로 있고요. 네. 영웅은 쉽게 얘기하면서 만들어진다고 보는 입장인데 네. 덩케르크가 저는 진짜 크리스토퍼 노런을 좋아하는데 노런 영화 중에서 최고 작품은 고민이 되죠. 다크나이트냐 덩케르크냐. 덩케르크 같거든요. 지금 저한테는 그래요. 최고의 작품이라고 생각하는데 덩케르크의 주인공이 이름이 톰이에요. 핀 화이트헤드가 연기하는데 극 중에 톰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안 나와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 인물은 익명이에요. 그 다음에 톰이가 주인공인데도 불구하고 영화 속에서 하는 게 없어요. 살아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것밖에 없고요. 영화 속에서 사실은 무슨 특별한 무슨 용기를 보이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무슨 하는 거 행동도 아닌데 얘가 주인공이에요. 그럼 왜 그런가라는 거예요. 이 영화는 제2차 세계대전 일반적인 경우로 본다면 영화 속에 가장 영웅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은 톰 하디거든요. 그 영화의 파리어라는 그 파일럿으로 나와서 어쨌건 적진 싸워가지고 적의 비행기들 쓰러뜨리잖아요. 근데 영화는 파일럿인 톰 하디가 주인공이라고 말하지 않고 핀 화이트헤드가 했던 톰이 더 중요하게는 신문의 영웅으로 실린 사람은 베리 키오건이잖아요. 베리 키오건 보면 초반에 배에서 자기 별로 구조 활동도 못하고 사고를 당해서 갑자기 세상을 떠나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본인은 잘하려고 했지만. 근데 걔가 영웅이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인공은 톰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루면서 허다한 수많은 영웅 서사들의 영화가 어떻게 차별화되는지를 사실은 보여주는 부분이 있다. 그런 수많은 익명의 존재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영웅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말하는 영화인 거죠. 궤도님은요? 추천작이라고 볼 수는 없는데 꼭 보면 좋겠다라는 히어로 영화는 이제 왓치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왓치맨. 그 닥터 맨하탄이라는 역시 이분도 닥터? 특기가 있는 분입니다. 네. 이 닥터 맨하탄이 역대 존재하는 모든 히어로 중에 아마 가장 강력할 거예요. 이 친구는 그 우주적인 존재예요. 신에 가깝습니다. 네, 근데 그 닥터 맨하탄이 결국 내린 결론이 이 영화의 핵심이에요. 빌런도 히어로도 없는 세상보다는 차라리 절대악을 만들어내서 그 절대악을 싸우기 위해 모두가 힘을 모으는 세상이 오히려 행복한 거야. 일부러 세상을 좀 더 평화롭게 만들려고 희생양을 만들고 빌런을 만들고 세상을 질서를 만들어요. 네,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한 다른 히어로가 이 맨하탄의 논리를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사람을 살려야 된다. 이건 잘못됐다. 어떻게 보면 양쪽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내 눈앞에 사람들을 살리는 게 중요한 히어로도 선이죠. 어떻게 공동체 입장에서. 근데 닥터 맨하탄은 더 큰 영역에서 요만큼을 죽임으로써 훨씬 많은 사람이 안전하고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런 고민을 하는 걸 보고 와, 이 영화는 단순한 히어로물이 아니구나. 그래서 사실은 재미가 없었어요. 보는데. 그래서 거의 말미까지 졸았거든요. 근데 마지막에 딱 보고 너무 머리에서 충격을 받아가지고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말 1초도 졸지 않고 끝까지 다시 봅니다. 그래서 왓치맨이에요. 네.
다시 왓치맨.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은 뭐예요? 리셋하는 거예요? 네, 만화책이 있고요. 네. 뭐 애니메이션으로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저도 이제 이런 서브컬처에 대한 공부를 하느라고 한번 봤는데 제로부터 시작하는 이 세계 생활이라는 작품입니다. 과연 서브컬처를 위한 공부를 보셨을까요? 네. 재미로 서브컬처라는 것이 늘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버튜버랑 콜라보를 하는 촬영이 잡혔어요. 버튜버? 네, 버추얼 유튜버. 그래서 이걸 좀 이해를 하고 싶어서 한번 어떤 작품을 받을까 했는데 너무 유명한 고전 명작이더라고요. 근데 이걸 봤는데 사망 회귀? 네, 사망 귀환이라고도 하는데 네. 죽으면 다시 돌아가요. 어떤 세이브 포인트 지점으로. 내가 원하는 시점으로. 네. 그리고 이분이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 세계로 갔어. 근데 이 세계로 왔는데 역시 평범해요. 보통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 이 세계로 가면 뛰어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평범해, 똑같이. 그래갖고 뭐지? 내가 돌아갈 수 있다. 이런 판타지는 보통 주인공이 이 능력을 이용해서 계속 성장합니다. 그렇겠죠. 예를 들어 경험이 엄청나게 훈련을 해. 네. 돌아가잖아요. 네. 그 시간을 난 다시 버는 거예요. 그럼 또 훈련을 해. 그럼 이제 모든 능력치가 상승하겠죠. 근데 이 친구는 그런 생각이 없어요. 예를 들어 내가 구하고 싶은 누군가가 있어. 네. 근데 계속 죽어요. 아, 눈앞에서 보기만 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하고 아무리 머리를 써도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막 별의별 시도를 다 하다가 포기하는 상황이 갑니다.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내 인생은 끝났어. 근데 그러다가 얘가 또 어떤 조언을 얻고 또 깨달음을 얻고 다시 마음가짐을 바꿔서 돌아가서 결국 그걸 고쳐요. 이런 식으로 지금 전개가 되니까 실수를 계속해서 시도하면서 본인의 실수가 뭔지를 하나하나 계속 고쳐나갑니다. 근데 그 과정이 너무 재밌어요. 네. 실수하는 것보다 두려워해야 하는 건 시도하지 않는 거라고 하잖아요. 아, 그럼요. 시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네. 거네요. 주인공이 헛짓거리를 하는 걸 많이 보고 싶은 그런 분들. 쟤 왜 저러냐 진짜. 공감하고 싶은 분. 예. 근데 꽤 재밌습니다. 종이다리라는 일본 영화 있어요. 소설도 굉장히 좋고 영화도 굉장히 좋은데 이게 한국 드라마로도 리메이크가 맞아요. 그래요? 돼 있어요. 이게 실수랑 관련해서 저는 굉장히 좀 어떤 포인트가 이 작품에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그 영화로 이야기하게 되면 미야자와 리에가 주연이거든요. 근데 미야자와 리에가 이제 극 중에 나오는데 집에서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약간 뭐라 그럴까요? 상하관계 비슷하게 되어 있어서 집에서 길을 못 펴요. 네. 자기 스스로가 참 쓸모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그러다가 이제 은행에 취직해서 은행원으로서 굉장히 잘 나가게 돼요. 극 중에 여주인공이. 네. 그러면서 자기보다 훨씬 더 나이가 어린 남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남자가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게 되죠. 그러면서 받아들이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고 안 좋은 거잖아요, 도덕적으로도. 그런 상황에서 고민을 하다가 화장품을 사러 가는데 화장품을 사다 보니까 돈이 모자른 거예요. 근데 마침 은행에 직접 가기 어려운 그런 노인이신 그런 고객분들이 직접 지폐로 맡기면 그걸 자기가 받아서 수금을 해서 은행에 가서 제대로 이제 처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객으로부터 받아둔 돈 뭉치가 있는 거예요. 어차피 잠깐 쓰고 채워넣으면 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하게 되고 모자란 화장품 값을 위해서 1만 엔짜리를 대신 하나 꺼내서 지불을 해요. 그 실제로 은행에 가서 나중에 채워넣어서 넣으니까 뭐 횡령은 아니죠, 결과적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중간에는 1만 원 정도를 고객 돈을 자기가 가져가서 마음대로 쓴 거잖아요. 유용을 한 거네요. 네, 이게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고요. 10만 원이었어. 당신의 그 태도를 내 앞에 되돌려 놓는데 필요한 돈이?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범죄가 결과적으로는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작은 실수와 잘못을 저지르니까 그 더 큰 잘못을 저지르게 되죠.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굉장히 논리적으로는 이것이 이어지지는 않지만 그 연하였던 그 남자와 관계를 시작하는 계기가 돼요. 만엔을 유용했던 그 사건 자체가. 그러다 나중에는 1억 엔을 유용을 하죠. 횡령을 하죠. 그러면서 경찰에 쫓기는 일까지 벌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왜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최초의 순간에 별것 아닌 작은 실수를 뭐 이건 괜찮겠지라고 그냥 받아들이고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것을 그냥 저지르게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큰 실수를 저지를 때도 본인 스스로가 브레이크를 못 건다는 거죠. 이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흥미로운 그런 영화이자 소설이기도 합니다. 근데 종이 다른 무슨 뜻이에요? 그게 뭐 그 책에 보면 그 역자 후기에서 제가 본 것 같고요. 일본에서 사진을 찍을 때 사진관에서 가족의 행복한 한때를 찍을 때 뒤에 종이달 그려놓은 그런 백판 배경 화면 밑에서 사진을 찍는데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하는 그 행복했던 한때라는 뜻인데
이것 자체가 사실 이제 종이로 만든 달이니까 지탱하기 어려운 그런 화상 가짜 같은 행복 같은 거네요. 거죠. 아마데우스를 맞아요. 썼네요. 대표적인 경쟁, 라이벌리 하면은 떠오르는 맞아요. 페어잖아요. 근데 모차르트의 삶이 조금 덜 비극적일 수 있었을 텐데 비극적으로 만든 원인 중에는 하나가 맞잖아요. 일거리도 다 없어지게 만들고 교묘하게 편들어주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이간질을 하고 영화적으로 이제 그렇게 극화가 됐고 뭐 원래 희곡 자체도 그랬던 거죠. 근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질투한 속성을 보여주는데 살리에리가 모차르트를 질투했을 때의 시기에다 가깝겠죠. 우리 아까 표현했다면 시기했을 때 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 하면 나보다 재능을 저렇게 뛰어난 사람이 있다. 나는 근데 재능이 없다가 아니라 나보다 재능이 저렇게 뛰어났는데 인간이 개차반이다. 맞아. 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나보다 재능이 훨씬 뛰어날 뿐만 아니라 나보다 형편없는 도덕성을 갖고 있어. 이 두 가지가 결합이 되어 있는데 나는 도덕성도 있고 인생 제대로 바르게 살아왔고 궁정에서도 굉장히 대접을 받고 이랬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재능이 뛰어나니까 아니 신께서 어떻게 이런 일들을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신을 안 믿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제가 가장 기가 막히다고 생각하는 건 뭔가 하면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천재성을 세상에서 가장 잘하는 사람이 살리에리다. 맞아요. 진정한 선망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신이 살리에리한테 저 재능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안 귀를 줬더라면. 안 줬으면 근데 진심으로 그 악보를 보면서 음악을 마음속으로 들으면서 막 경외감을 느끼잖아요. 감탄을 하고 진정한 선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부족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본인보다 뛰어난 누군가가 나왔을 때 저게 내가 없던 거구나. 결국 내가 그걸 갖고 싶은 마음이 내가 잘하고자 하는 욕구거든요. 네. 이게 너무 큰 스트레스를 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살리에르가 만족을 했어. 모차르트 잘하긴 하는데 나도 이 정도면 에이스야. 이러면 괜찮은 거야.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본인은 더 잘하고 싶은 욕구가 있으니까 그게 너무 스트레스를 주는 거죠. 이거를 정말 잘 표현한 콘텐츠. 네네. 영화가 바로 블랙 스완입니다. 네. 나탈리 포트만이죠. 야, 연기가 기가 막힙니다. 왜냐면은 내용을 모르고 보면은 너무 무서워요. 섬찟해. 알고 봐도 무서워요. 너무나도 잘하고 싶은 그 욕망. 그게 스트레스가 돼서 본인의 모든 삶을 바꿔버린 거죠. 본인이 잘하고 싶으니까 나로서는 더 이상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가 필요한 거예요. 나를 대체할 만한. 근데 얘는 내가 없는 걸 갖고 있는 거죠. 실제로 모차르트에게는 아무도 넘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재능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살리에르가 내가 아무리 성실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저건 가질 수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너무 허탈한 건데 이 블랙스완에서는 그 릴리라는 동료가 있잖아요. 근데 릴리가 실제로는 그렇게 자기보다 뛰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기술적으로는. 맞아요. 근데 선생님이 이제 약간 그런 식으로 가스라이팅을 하잖아요. 너는 뭐 블랙 매력이 부족해. 너는 관능미가 부족해. 이러니까 스스로 잘못 생각을 하면서 저 릴리가 나의 자리를 위협할 것이다라고 오해를 나누면서 자기 자신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나는 못하는 걸 쟤는 할 것이다. 그쵸. 내 자리를 뺏어갈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근데 어떤 이 영화에서는 어떤 그 질투와 선망이 사람을 어떻게 좀 무너뜨리는가. 물론 이제 굉장히 멋진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근데 이제 이게 실제로 많이 일어난 일 같아요. 맞아요. 정신적으로 피폐해지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 고흐나 고갱 같은 경우도 엄청난 그 서로의 질투와 선망이 섞인 분들이잖아요. 고흐는 좀 거친 느낌이 있죠. 그리고 갱은 조금 완벽한 느낌이 좀 있고요. 근데 이제 고흐는 뭔가 계속해서 고갱에 집착을 합니다. 왜냐면 본인보다 뛰어났다고 믿었던 것 같아요. 고갱이. 근데 중요한 건 고흐가 그 집착 때문에 성장해요. 그래서 아마 고갱에 대한 집착, 질투가 없었다면은 고흐도 이 정도까지 대단한 작가가 안 됐을 수 있다. 라는 좀 평가를 내놓는 분들도 계실 정도로. 그렇죠. 네. 어떻게 보면 페이스메이커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 단어가 정확하겠네요. 질투는 나의 힘이라는 거를 또 딱 쓰셨네요. 박찬욱 감독의 영화인데 이제 제가 저걸 쓴 것은 저는 이제 기영도 시인 때문에 쓴 거고요. 기영도 시인이 이제 요절하시도 했지만 워낙 또 훌륭한 좋은 시들 많이 썼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거의 제일 유명한 시 중에 하나가 질투는 나의 힘이고 중간에 보면 그런 거 있어요. 내 희망의 내용은 질투뿐이었구나 이런 탄식 같은 게 있는데 평생 이제 사랑할 사람을 찾아서 돌아다녔는데 사실은 진정으로 나 자신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게 마지막에 탄식인 거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질투가 만약에 선망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갖고 있다고 부분집합으로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안에는 거기에는 희망이 있겠죠. 왜냐하면 선망에서 누군가로부터 뺏어서 갖고 오든 아니면 내가 노력해서 그쪽에 다가가든 간에 그것은 나를 고양시키는 동력이 되잖아요. 네. 그 희망만으로 평생 살아온 화자라는 뜻이거든요. 질투는 나임이라는 영화도 굉장히 좋아요. 거기 보면 이제 한참 젊었을 때 박해일 씨가 주인공인데 영화 속에서 이제 사진 작가인 배종옥 씨를 좋아해요. 네. 근데 배종옥 씨가 극 중에서도 한참 연상으로 나오는데 그 배종옥 씨가 어떤 직장에서 사진 작가로 활동하면서 편집장하고 사귀게 돼요. 문성근 씨거든요. 와, 배우들 라인업이. 그럼 자기가 좋아하는 자기가 연인이 되고 싶어했던 여자가 또 누난 다른 내 편집장. 여잔데. 그렇죠. TT 원숭이. 네. 예. 그러니까 뭐 굉장히 유명한. 그래서 이 좋은 침대에서 남자가 자니까. 그것을 그럼요. 질투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막아보기 위해서 그 잡지사에 취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호랑이 굴로 잠입을 하는구나. 그런데 거기서 묘한 감정을 느껴서 그 편집장에 대해서 굉장히 질투감을 느끼는데 편집장님의 독자에게 드리는 글이 참 좋아요. 또 그 편집장 자체가 갖고 있는 이상한 매력이 멋있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또 선망해요. 이러면서 생기는 굉장히 복잡한 감정을 네, 박찬욱 감독님의 굉장히 뛰어난 점은 저런 감정을 영화화하는 게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굉장히 복잡 미묘한 이런 이상한 그쵸, 감정 그런 걸 너무 잘 만드는 그런 감독이시고요. 차기작이 빨리 좀 나왔으면 이 좋겠어요. 방송을 보시고 차기작을 또 빨리 내보시면 좋겠네요. 네. 주인공인 사람이 레온이라는 남자인데 자기 친구랑 함께 이제 여름 별장에 가는 거예요. 친구의 별장으로 가서 가 있는 동안에 이 사람이 작가니까 탈고해서 작품 다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가는 거죠. 갔는데 자기 둘만 쓰는 것으로 생각했던 그 숲속에 있는 집에 다른 사람이 먼저 와 있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친구의 어머니가 또 다른 사람을 미리 받은 거예요. 근데 그분은 여자였던 거예요. 근데 자는데 그날 밤에 또 다른 남자친구를 만나서 두 사람이 행복한 즐거운 한때를 보내는 게 소리로 다 들리니까 그 남자가 잠을 못 자요. 그 다음날 이제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여자가 너무 매력적이고 멋있는 여자인 거예요. 이러면서 상대방한테 굉장히 몰입을 했는데 그 사람이 어제 또 다른 남자랑 행복한 시간을 보낸 걸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쵸, 그쵸. 이런 상황에서 그 남자가 누굴까 궁금해하는데 이게 바닷가 근처다 보니까 바다에서 안전요원하는 남자인 거예요. 네. Nadja Stecher ist Bademeister. Der da oben. Echt jetzt? Zumindest der letzte Nacht bei ihr war. 그러니까 이 여자에 대한 그 어떤 그 사랑의 감정을 느끼는 자기의 마음과 그 여자와 이미 관계를 갖고 있는 또 다른 남자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그 남자가 안전요원이라는 직업을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죠. 왜냐하면 자기가 더 우월함을 직업적인 부분에서 찾으려고 내가 더 뛰어난 사람이다라는 걸. 나는 안전요원이어서 되게 열등감을 느끼는 건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안전요원이 몸도 좋고 이 남자는 그렇게 생각해요. 실제로 안전요원이 기가 막힐 것 같은데. 실제로 외모가 더 훨씬 더 뛰어나고 멋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더 성숙한 사람이. 저렇게 셋이서 주인공이에요? 네네. 그 친구까지 모두 4명이 되는 건데요. 그렇게 해서 벌어지는 일들이니까 당연히 그 여자와 또 그 여자와 관계가 있었던 남자와 또 친구 사이에서 또 모종의 일들이 벌어지고. 재밌겠는데요? 이 여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이 온전히 그 질투와 시기와 이런 게 막 이렇게 뒤섞인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는 로맨스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훌륭한 거는 그것뿐만 아니라 숲속에서 또 불이 나거든요. 그러면서 벌어지는 재난 영화적인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술가 영화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면모가 섞여서 굉장히 풍부하게 예측할 수 없는 부분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재밌는 것은 영화 속에서의 주인공인 레온이라는 남자가 가장 둔한 사람이고요. 극 중에서 산불이 나는 것도 제일 늦게 알고요. 차가 고장 나는 것도 제일 늦게 알고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일도 잘 모르고요. 그녀가 자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잘 몰라요. 이런 부분에서 눈치가 없구나. 가장 둔하고 또 4명 중에서 가장 미성숙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밉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주인공이에요. 그런 측면에서 독특하네요. 굉장히 흥미롭게 펼쳐지는 그런 뛰어난 작품이다. 시점이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러면. 네네. 그럼 이 어파이어의 제목은 그럼 왜 어파이어인 거죠? 그 불도 나기도 나니까. 하고요. 실제로 나기도 하고 또 마음의 사랑의 불길에 감정? 관한. 근데 저는 그 별장에 커플이 놀러 갔다고 하니까 갑자기 생각난 영화 있어요. 둘만 갈 줄 알았는데 갑자기 불청객이 오는 비거 스플래시. 어유 그 영화도 참, 네. 그죠? 거기도 질투가 굉장히 중요한 감정이. 옛날 그 맞아. 동료지자 사귀었던 남자가 자기 딸인가를 데리고 온가 그러죠. I'm his daughter. The looks on your faces. I'm 감독이 sorry I should have warned you. 바로 또 저걸 만든 사람이에요. Call Me By Your Name. 맞아요. 그래서 되게 순한 색감이랑 버전이라면 이거는 굉장히 독한 버전. 맞아요. Before that.
I need more treasure. Throw your watch in. I'm reading. Well, I need a shipwreck. You're in a chair. 최근에 봤던 또 페어플레이라는 영화도 커플인데 둘이 같은 회사를 다녀요. 둘 다 투자 회사에 다니는 걸로 기억을 하는데 둘 중에 하나가 승진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남자가 승진을 할 뻔했다가 결국은 여자가 승진을 하게 되면서 이 남자가 갑자기 여자를 비난하기 시작하고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남자 상사들한테 어떻게 했길래 당신이 승진을 하냐 질투 이러면서, 때문에 아예 이상한 식의 비난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내 커플이고 비밀 연애를 하고 있었는데 브리저튼의 여주인공이거든요. 그리고 저는 오늘 좀 특별한 게 우리가 어느덧 10회차를 맞이했고요. 잠시 재정비를 거쳐서 저희가 시즌2로 또 새롭게 단장을 해서 여러분을 만나뵐 예정이에요. 라이프 플러스 TV 아직 구독 안 하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시고 또 좋아요 버튼도 후하게 눌러주시면 저희가 더 분발해서 좋은 모습으로 인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